보호될 것인지도 10년, 20년 뒤에 보면 의문이 들거든요. 정리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읽어야 하는 거죠. 좀 더 멀리 보고 크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당장에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30년에 한 번씩 세상이 좀 변화했다면 지금 10년에 한 번씩 변하고 있기 때문에 3년 4년 내 친구 이렇게 내 친구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하더라. 너도 이렇게 해라가 안 통해요. 부모 세대 때 좋았던 직업이 더 이상 자녀 세대 때 좋았던 직업이 아니라고요. 근데 부모들이 그런 걸 아직도 강요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공무원도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발전할 때라서 뭐 원서만 쓰면 사기업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되고 하다가 정말 할 거 없으면 공무원이라도 하자. 왜냐면 그때는 워낙 또 박봉이었으니까. 근데 당시만 해도 연금 이럴 때까지 생각을 할 그럴 겨를이 없었을 때잖아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때 조금 받았던 거 생각 못하고 지금 와서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공무원이 무조건 공무원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 박사관계에서도 취업 준비하면서 막 특강 같은 거 듣는데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주변에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 왜 이렇게 취직 못하냐, 열정이 부족한 거 아니냐고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사트 문제집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자 20분 안에 풀어보세요 하면은 아예 쏙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풀어봐. 그러면 저희는 많이 바뀌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겠지. 당연히 스타트업 하고 싶어도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사업을 해야지 성공할 것 같은데 방법도 모르고 자본도 없고 하니까. 근데 또 막연하게 지금 너무 유행처럼 쫓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습니다. 그 기사 본문 처음에 그렇게 딱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서울교대 학생들이 막 울분을 토하면서 당연히 내가 그치, 내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망한 거잖아요. 그 당사자 입장에는 진짜 한장 인생 한 방에 못된 거잖아요. 진짜 세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어떻게 이거를 4년이나 공부.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의 변화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어요. 너무 괜찮적인. 지금 현 정부가 너무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건 있지 않나? 빨리 못하면 동력이 떨어져서 잘못해요. 원래 1년차 때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때 상당 부분 계획을 이뤄놓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발목 잡히해가지고 힘이 떨어져서 이 부분은 만약에 급하게 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계속해서도 많이 뽑았으면 나중에 더 큰 스노우볼에 대해서 돌아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끊어내는 게 맞긴 그리고 이거는 이전 정부에서 잘못한 거죠. 이전 정부에서 조절했어야 되는 건데 거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지금 교대생들이 갑자기 찾는 거죠. 끊어야 되니까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지. 뭐 어떤 거 하나 피해자가 발생하게 마련인데 비정규직도 다 정규직으로 바꾸면서 기존에 뽑을 사람들의 인원이 쫓으니까 그것도 있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변화 시대에는 물론 피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이성인 줄 알았어. 이성인 줄 알았어. 혁명의 형제는 가족 혁답니다. 혁신의 혁도. 네, 그렇죠. 그래? 네, 가족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혁신도 새로운 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혁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 걸 변화시키는 게 혁신인데 창조하라고 하니까 혁신이 창조인데 자꾸 그런 점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각자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짓죠. 요즘 좀 약간 이런 토론이 격화되는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한데요. 다음 주에 또 어떤 어려운 주제가 나올지 좀. 근데 토론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가 아니면 사실 들을 기회도 없고 생각해볼 기회도 없거든요. 맞아요. 뭐 TV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걸 많이 다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물론 저희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다듬고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오히려 토론거리를 최근에 기사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우리끼리 결론 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많아서 풀이 작아요. 그리고 애초에 결론을 낼 수 없는 주제 가지고 오는 게 많아요. 난 앞으로 그냥 토론거리는 좀 자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 그냥 왜냐면 이제 다시 트렌드 우리가 시작한 걸 생각해보면 뭔가 변화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인데 사실 자원하고 토론 해봐야 뭐 똑같은 거거든. 근데 우리가 뭐 토론을 위해서 일부러 토론거리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 건 아니지. 필요는 없지만 정말 뜨거운 감자 지금 사회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이슈를 위해서 또 많은 변화들이 파생될 거거든.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얘기 나눠보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 세 명이서 할 수 있는 얘기 한정적이라는 거. 오늘 만약에 아까 저 여성 관련된 시선 폭행 그런 거 얘기했을 때 여성 계속해서 더 유연하게 해주고 많이 얘기할 수 그렇지 있죠. 뭐 이쪽의 입장은 어떤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당방위도 하루 종일 맨날 때려보는 가면 있었어요. 다른 얘기를 했을 때 팔에 미신 거 찍었다. 쪼그리만 뭐 지금 맨날 족도지다가 어른 되니까 법을 해야 된다. 그 아직 기가. 어쨌든 골목을 안 가야지. 나도 웃는 거 보니까 있는데. 슬프다 진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명씩 시민으로서 발언하는 수준이니까 다들 많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땠어요? 저는 일단 일요일 저녁에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더운데 지금 밤인데도 덥다. 좀 열대 열대 아저씨 지금 거의 8시가 다 됐는데도 너무 덥네요.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기꺼이 참석해주신 또 저희 이성배 씨와 고은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더 힘낼 수 있게 구독하기 댓글하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어요. 보는데 장훈님 목소리랑 내 목소리랑 좀 비슷한가 봐. 네? 아니 내가 이번에 어제구나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팟캐스트 한다고 들어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녹음해서 야 너 우리한테 좀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해라 이런 거야. 진짜요? 봤더니 세복희를 듣고 내 목소리라고 하더라고. 야 이거 아니야 이랬지. 누구는 가식이라고 하고.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편집자로서 전혀 우리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네,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런 오해가 생기고. 저 아는 사람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오랜만에 올라가서 팟캐스트 하는 거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일상에서 책도 본 다음에 형 옛날에 왜 사투리 안 썼어요? 어떻게 참았어요? 이런 거. 내가 금방인 줄 알고 정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짜증나서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오해가 생기네요. 왜냐면 청취자분들이 혹시 모르실까 말씀드리는데 군밤 씨랑 저는 분명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더 알찬 콘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기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은 이후 전 세계는 똑같은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거나 돈을 사람보다 중시하거나 그래도 30년 전보다 50년 전보다 100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은 게 아닐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묘한 옛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사랑하는 국민들을 가장 우울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부분은 겁니다.
이것들이 다 똑같은 데 모여서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구나. 우리가 녹음한 이 타이밍쯤에는요, 무수히 많은 한국인들이 네. 동남아시아의 많은 저 관광지에 가서 네. 그 해에 광고를 가장 많이 한 수영복이나 레시가들을 입고 그 레시가도 안 입으면 불법 아니에요? 한국인은? 지방마다 조회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레시가들을 입느냐 네. 예, 입고서 같은 머리 스타일에 비슷한 시계와 비슷한 신발을 신고 거의 똑같은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관광 상품에 가서 비슷한 배나 버스를 타고 셀카봉을 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똑같은 시기에 나갔다가 똑같은 시기에 들어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서버의 해외 하중이 폭증하는 8월 첫 주에 인사를 드립니다. XSFM의 요즘 책임 프로듀서 윤세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예. 그리고 올여름과 함께하는 기묘한 이야기. 올해의 두 번째 시간. 저는 이 스튜디오에 앉아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요? 오프닝, 타이탄 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오프닝 음악이 딱 들리는데, 음. 눈앞에 지금 민준이 앉아있는데도, 그렇죠. 오프닝 음악이 딱 들리는데 약간 서늘해지면서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오늘이 더 선호해요. 왜냐면 오늘은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요? 여러 단계를 거쳐요. 네. 이거 원작을 아시는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네. 미완성 단계였다가 17호를 먹고 셀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8호를 먹고 완전체가 되는 그렇죠. 코 입이 됐죠. 오늘 완전체예요. 그래요. 예. 네티즌 21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티즌 21호입니다. 네. 물론 저는 뭐 오늘 얘기를 준비하느라 제가 좀 손이 많이 갔는데 네. 그 음성 패치를 까신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그렇게 그래픽한 건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무섭진 않아요. 네. 물론 실제로 무서운 분들이 많고 자기 처지하고 비교 대충 하면서 말이죠.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그것을 알기 전에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파트너 아임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시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시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알았던 듯 몰랐던 일보. 기묘한 이야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교육에 관한 문제. 죄송합니다. 하시겠습니다. 네. 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 기계가 스트레칭을 하고 시작해요. 기름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자막오는 밤에 영화 리얼스티를 봤는데 거기서는 스트레칭 하더라고요. 그러고요. 예. 음. 왜냐면 휴생맨이 스트레칭 지도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아무튼 스트레칭 끝났습니다. 예,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교육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의 교육 문제를 돌아보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작품 텍스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과 함께 그 작품 중 일부분을 감상해보고자 합니다. 네. 1934년에 신동아에 발표된 최만식 선생의 레디메이드 인생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오디오북입니다. 네. 그 아저씨 한 100회에 한 번쯤 합니다. 이런 짓을. 우선 이 작품 중에서 중요한 장면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시지요. 뭐 어디 빈자리가 있어야지. K 사장은 알라그자의 푹신 파묻힌 몸을 뒤로 벌떡 젖히며 하품을 하듯이 시원찮게 대답한다. 미상불, 그는 두 팔을 쭉 내뻗고 기지개라도 한번 쓰고 싶은 것을 겨우 참는 눈치다. 이 K 사장과 둥근 탁자를 사이에 두고 공손히 마주 앉아 얼굴에는 나는 선배인 선생님을 극히 존경하고 악무합니다 하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는 고변 없는 구변을 다하여 직업 동량의 구걸 문구를 기라랗게 늘어놓던 키. P는 그러나 취직운동의 백전백패의 노졸인지라 K씨의 힘많이 드는 한마디에 거절해도 새삼스럽게 실망도 아니한다. 대답이 그렇게 나왔으니 이제 더 졸라도 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허실 삼아 한마디 더 해보는 것이다. 글쎄옵시다. 그러시다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주십사 하고 무리하게 조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면 다음에 결혼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는 꼭 이렇게 말하고 P는 지금까지 외면하였던 얼굴을 돌리어 K 사장을 조심성 있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K 사장은 우선 고개를 좌우로 두어 번 흔들고는 여전히 하품 섞인 대답을 한다. 결혼이 그렇게 나나오대. 그러고 간혹 가다가 결혼이 난다더라도 유력한 후보자가 몇십 명씩 밀려 있어서 P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영영 틀어진 것이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일어서는 것밖에는 별 수가 없다. 별 수가 없게 되었으니 네 그렇습니까 하고 선선히 일어서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은근히 무시고 있던 태도에 비하여 그것이 너무 낯이 간지러운 표변임을 알기 때문에 실망이 나는 체하고 잠시 더 앉아있는 것이다. 제가 그 최만식의 작품을 매우 좋아했던 이유가요. 네. 다른 당시 당대 소설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찌질한 디테일이 확고합니다. 그렇죠. 일변 홍상수의 영화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홍상수의 영화는 끝에 가서 자야 되는데 그건 없죠. 네. 그걸 빼면 그리고 그 풍자의 힘을 되게 잘 이해하고 있는 작가여서요. 이 감이 확실하죠. 보면. 이거는 아무도 그 당시에 작가들 아무도 이런 표현 안 했어요. 굳이.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잘렸으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그게 너무 다시 간지러우니까 실망하는 척하고 잠깐 더 앉아있었다. 네. 지난주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의 쌀을 잡았었어요. 구직하러 갔다가 네. 나는 머리가 왜 이렇게 긴가 뭐 이런 소리 듣고 머리가 왜 이렇게 짧은가 이런 소리 듣고 그냥 뭐 하염없이 잘려온 그런 얘기 해주신 청취자가 계셨는데 네. 내용이 별로 안 달라요. 그나저나 그 21호님에게 음성 패치가 잘 깔렸네요. 그렇습니다. 오전에 고생하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깐대로 발매해주셨네요. 네. 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은 반복하지만 신동아의 1934년에 발표된 83년 전 작품입니다. 83년 전 작품입니다. 그런데 구직자를 대하는 사장의 태도, 구직자가 면접 탈락을 깨닫고 보이는 태도는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똑같을 것 같아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네. 요즘 기자 가장 최근에 떨어져 본 게 언제예요? 가장 최근에 떨어져 본 게 작년 봄인 것 같은데요. 나만 기존이네. 그렇죠. 저는 끊임없이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국어 국문과가 이렇게 많은 팟캐스트에서 최만식의 작품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국문과 들어왔는데 최만식 작품 안 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최만식 작품 다 고대 들어갔지. 고등학교 다 터졌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작품을 읽으셨을 테니까요 아시겠지만 작품의 첫 부분입니다. 맞아요. 첫 인트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랍도록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같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한동안 생각을 못 해봤었어가지고 고3 때 이거 까먹고 있었고 고3 때는 구직에 실패해본 경험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때는 별로 감이 안 왔다가 지금 한 20년 만에 처음 다시 읽는 거예요. 이런 작품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기억나요. 이게 앞부분에 보면은 그 취직 자리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취직을 부탁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은 잘 없어요. 그건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 정말 비슷해져요. 지금요. 예, 그리고 이 다음은 유스 오브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의 차례입니다. 그죠. 청춘을 난도질하는 제. 거참 큰일을 났어. K 사장은 P가 낙심해하는 것을 보고 별로 미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누어준다. 저렇게 좋은 청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저렇게들 애를 쓰니. P는 속으로 콧등을 흥 하고 꼈으나 아무 대답도 아니하였다.
K 사장은 피가 이미 더 조르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한지라 먼저 하품 섞어 빈자리가 있어야지 하던 시원찮은 태도는 버리고 그간을 흉중에 묻어두었다가 청년들에게 한바탕씩 해들려준 훈화를 꺼낸다. 그렇지만 내가 늘 말하는 것인데 저렇게 취직만 하려고 애를 쓸 게 아니야. 도회지에서 월급 생활을 하려고 할 것만이 아니라 농촌으로 돌아가서 뭘 합니까? 피는 말중동을 갈라 불쑥 반문하였다. 그는 기왕 취직운동은 글러진 것이니 속 시원하게 시비라도 해보고 싶은 것이다. 허허, 저게 다 모르는 소리야. 조선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전인구의 8할이나 되니까 조선 문제는 즉 농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할 일이 오죽이나 많다고? 전 그 말씀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가령 K 사장은 하고 더듬으면서 끝내 대답을 하지 못한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가 구직하러 오는 지식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사업을 하라는 것과 다음에 또 꺼내는 일거리를 만들려는 것은 결코 현실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었었다. 그저 지식계급의 구직꾼이 넘치는 것을 보고 막연히 농촌으로 돌아가라, 일을 만들어라고 해왔을 따름이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플랜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한 행색거리로, 또 한편으로는 구직꾼 격퇴의 수단으로 자룡이 헌창 쓰듯 썼을 뿐이지. 네. 이쯤 되면 DC에서 그렇죠. 면접 본 썰을 듣고 있는 수준입니다. 거의 뭐 어제 나온 글이라고 들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옛날식으로 썼냐고 칭찬해 주겠죠. 이 유능한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그러나 월급 주는 직장만 직장이라 생각하지 마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면 이 일을 만들어라. 도시에 일자리가 없으면 농촌으로 돌아가라. 모두 1934년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창조경제와 6차 산업이라는 말 대신 써요, 요즘은. 여러분은 이 단락에서 어디를 제일 감명 깊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피가 낙심이 하는 것을 보고 별로 미천이 들지 아니하는 일이라서 알뜰히 걱정을 나눠준다. 네, 알뜰이라는 단어 재밌죠. 그렇죠. 미천이 안 되는 거죠. 네. 훈계는 하는 사람에게는 리스크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다는 진리를 파악하고 있죠. 작가가. 맞습니다. 미천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훈계죠. 게다가 당시에도 이미 장기 구직자를 비하 혹은 자학하는 구직꾼이라는 용어도 등장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네요. 구직꾼. 취준생. 꾼이라는 단어 말을 굳이 붙일 만큼 사회적으로 흔한 놈들이었다. 네.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소설 도입부치고는 갈등이 재미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공 P는 요즘 표현으로 사이다 버런을 시도합니다. 네. 음성 패치가 잘 된 네티즌 21호께서 수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서 이렇게 잘 구해왔나 몰라. 비싼 걸로 살아갔어요. 그리하여 그동안까지는 대개는 그 막연한 설교를 들은 성만성하고 물러가는 것이 그들의 힌트였었는데 오늘 이 P에게만은 그렇지가 아니하여 불가불 구체적 설명을 해주어야 하게 말머리가 돌아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떠듬떠듬 생각해가면서 생각나는 대로 주워 섬기는 것이다. 가령 문맹 퇴치 운동도 있지. 농민의 구할은 얻는 거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생활개선 운동도 좋고 헌신적으로. 헌신적으로요? 그렇지. 할 테면 헌신적으로 해야지. 뭘 먹고 헌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먹을 것이 있어서 그런 농촌 사업이라도 할 신세라면 이렇게 취직을 못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허허, 그게 안 된 생각이야.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그것은 타락된 생각이야. P는 K 사장이 억담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속으로 싱그레니 웃었다. 그렇지만 지금 조선 농촌에서는 문맹 퇴직이 생활 개선이니 합리하고 손패치 하얀 대학이나 전문학교 졸업생들이 몰려오는 것을 그다지 반기하기는커녕 허리살을 앓을 것입니다. 농민이 우매한다든지 문화가 뒤떨어졌다든지 또 생활이 비참한 것의 근본 원인이 기억 니은을 모른다든가 생활 개선을 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조선의 지식 청년들이 모두 그런 인도주의자가 되었습니까? 되면 되지 안 될 것도 뭐야? 그런 인도주의란 그것이 한계 공상이니까 그렇겠죠. 하하, 그러면 P군은 주의자인가? 되다가 찌부러진 찌쓰레기입니다. 철저한 주의자라면 이렇게 선생님한테 와서 취직운동도 하냐합니다. 그 최만식이라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뭡니까? 소설의 도입부에서 균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읽다 보면 균열이 발생해 있어요. 그렇죠. 납득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최초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전적은 요 부분이에요. 자기가 먹고 살 재산이 있으면서 사회를 위해서 일도 아니하고 번들번들 논다는 것은 타락된 생각이다. 따라서 주인공은 타락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먹을 돈이 없거든요. 내가 보기엔 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장은 지금 취준생의 입장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죠. 맞아요. 요즘 세상에 전기가 없어, 수도가 없어, 밥이 없어, 쌀이 없어 이런 식의. 굶어 죽는 사람 있냐라는 말. 네. 그것은 알기 싫다 200회 특집 공개 방송 그 알실 여파시 200A회 기억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그 첫 사연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고등학교 윤리교사에 관한 사연이었는데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 본인이 사랑하는 힙합을 그 윤리교사가 수업 중에 디스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잠시 못해서 그 윤리교사 설전해 버렸는데 설전에서 당연히 지죠. 네. 그러니까 윤리교사가 이 빨갱이가라는 폭언을 응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연을 주신 분이 도대체 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빨갱이인지 궁금하다라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렇습니다. 30회 이상 횟수가 지났지만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요. 그날은 대답하면 답이 안 나왔어요. 네. 왜냐면 손상 선생님 그건 맞는 말이다. 저는 뒤에 앉아가지고 리 선생님이 크립스 멤버인가 싶은 생각을 했었는데 크립스 캘리포니아에서 80년대 말 90년대 중반 사이에 만들어진 범죄 조직. 파란색과 흰색을 드레스 코드로 하여 푸른 머리띠, 바지, 자켓, 신발 등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실제로 조직 소속이 아닌 뮤지션들도 크립스가 장악한 구역이 고향인 경우 크립스의 이름을 가사에 넣어 마케팅을 하지요. 가장 큰 라이벌 조직인 블러드 갱스터들의 색깔인 빨간색을 몹시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모두 빨갱이다. 정체성을 황폐버리고 지나갔던 기억은 납니다. 한 말씀을 드리자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모두 빨갱이로 모는 것은 이미 80년 이상 전에도 있었던 유구한 전통입니다. 그렇군요. 이 생각은 못했네. 83년도에도 했군요. 심지어 이때는 남북이 갈려져 있었을 때도 아니고 우리가 조선일 때도 아니었어요. 한국일 때도 아니었잖아요. 아마 한국의 전통도 아니고 딱히 나라를 가리지도 않아요. 그 한국, 일본, 전국처럼 미국도 있을 걸 있었던 것 확실하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중요한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은 지가 70년이 됐죠. 70년 됐죠. 공산주의가 대두한 뒤 자유진영으로 분류된 대부분의 국가에서 망건, 적건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건 추측이지만 한국, 일본은 분명히 있었죠. 최만식 작가는 카프 소속은 아니었지만 그 언저리에 있었던 작가로 지금은 해석이 많이 되죠. 네. 다만 상황에 따라서 당시에는 그 B라고 해서 XX주의자라고 삭제가 됐던 저 빈칸에 들어가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시대의 조비에 따라서 아나키스트가 되거나
면접관에게 말을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더니 너 운동권이냐가 되거나 조금 뭐 선거철이면 주사파가 되거나 뭐 지난 정권에는 뭐 친노 그죠. 네. 종북이 되거나 그렇죠. 종북. 여러 가지 에디션이 있죠. 그런데 간단해요. 구조는 간단한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한 이미지로 몰아가는 거죠. 80년 전부터 있어도 됩니다. 요즘엔 어떠신 말이네요? 너 좌파냐? 이런 류의 타임슬립은 재밌네요. 네. 이게 만약 공감이 별로 안 간다 그러면 너무 요즘 얘기 같아서 그러실 거예요 아마.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34년 전이 아니고 1934년작입니다. 네. 게다가 그때 이미 농촌을 깔보는 도시, 그런 도시의 속셈을 빤히 다 알고 있는 농촌이라는 관계도 이미 정립이 되었었던 듯합니다.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 해방 전후는 뭐 해방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해방 전후는 막 삼국지에서 나왔던 막 그런 로망. 그런 없네. 네, 그럼 막 이렇게 어디서 뭐 여기 나온대요. 손이 호연 대학 졸업생 놈들이 와요. 여기서 막 그 개척하겠다고, 뭐 교화하겠다고. 그러면 거기 농촌에 계신 분들은 저 새끼도 삼국지 것 같다고. 야, 너 그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오면 연애할 수 있겠냐? 이 망할 매무정. 누가 한글을 모른다 그래, 막 이런.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힘든 게 아니야라는 말도 이미 나왔죠.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 그러네요. 귀농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세대들은 20세기 후반이나 등장한 단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현상이 꼭 20세기 후반에 처음 나온 것도 아니었던 건지는 모르죠. 그러게요. 네. 그리고 소들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뭐써? 그렇게 과격한 사상을 쥐로서야 쓰나? 정 농촌으로 돌아가기가 싫거든. 서울서라도 몇 사람 맘 맞는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조선의 신문이 모자라니 신문을 하나 경영하든지 또 조그맣게 하자면 잡지 같은 것도 좋고 또 영리사업도 좋고 그러면 취직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은가? 졸졸이 합니다만 누가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거야 성의 있게 하면 자연 돈도 생기는 거지. 비는 엉터리 없는 수작을 더 하기가 싫어 웬만큼 말을 끊고 일어섰다. 속에 있는 말을 어느 정도 활활 해준 것이 시원은 하나 또 취직이 글렀구나 생각하니 입안에서 쓴침이 괴어나온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우리 청취자들이 한 번쯤 다 경험해본 거 아닐까 싶어요. 말은 막 그게 제일 좋아서 사장한테 기분은 좋은데 집에 가는 길이 우울하다. 예.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해라. 짧게 줄는 거구나. 저는 취업이 오랫동안 안 됐고 창업을 한 입장으로서 그런 말을 하면 맞아주기 딱 좋다는 거는 잘 알고 있어. 근데 이게 그거예요. 조선의 팟캐스트가 모자라니 팟캐스트를 하나 써야지. 부족하잖아요. 성의 있게 하면 자연 돈도 생겨. 이게 1934년 작품인데 XSFM이 2014년에 그러니까 딱 80년인가요? 네네. 그러네요. 회사로 된 건 80년. 그러니까 방송이 시작된 거는 97년 후. 네, 98년 후가 됐어요. 회사로 된 거는 80년. 그러니까 이 사장의 충고를 80년 뒤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저도 래퍼는 많고. 돈을 주기야 압니다만 누가 돈을 내놓습니까? 예. 성의 있게 하면 돈이 생긴다. 무슨 대법제에서 이런 말 빌렸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네, 간단하게 조립한 그겁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일 겁니다.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해라. 열정이 없는 게 걱정이지 돈이 없는 게 왜 걱정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요, 진짜로. 엄청 많죠. 그 자기 논리대로 얘기하다가 자기 논리가 막히는 부분에서는 이런 그 초자연적인 힘이 생길 거라고 얘기는. 돈이 없어본 적이 없나 봐. 성의 있게 노력하면 돈은 자연히 생긴다. 돈은 따라온다. 모두 80년 이상 된 훈계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이 훈계를 다 모아서 책으로 내서 돈을 버는 사업 모델이 따로 생겼죠. 그렇죠. 없는 사람들을 나누지는. 그럼 사업 모델이 하나 생겼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북부에서 편집국장 씨를 만났다. 피는 씨와 자별이 사이가 가까운 터였었다. 사장 만나러 왔어? 씨가 묻는 것이다. 아니 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는 지금 K 사장을 만나 거절당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쩐지 창피하기도 할 뿐 아니라 또 전부터 시더러 K 사장에게 자기의 취직운동을 부탁해왔던 터인데 직접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다고 하기가 혐의적기도 하고 시침을 뚝 뺀 것이다. 아주 단념하오. 씨는 자기에게 부탁한 취직운동을 단념하란 말이다. 그러면 벌써 씨가 K 사장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결과 일이 틀어지는 것을 피는 모르고 와서 헛노릇을 한바탕 한 것이다. 피는 먼저 씨를 만나보지 아니하고 K 사장을 만난 것을 후회하였다. 씨는 잠깐 멈췄던 말을 계속한다. 어제 아침에 사장더러 피군의 사정이 폭 난처하니 어떻게 생각해봐주면 좋겠다고 여러 말을 했다가 곧대었어.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닌데 남의 사정 난처한 것을 어떻게 하라느냐고 그럽디다. 아휴, 하기야 그게 옳은 말이지만 신문사가 구제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는 그 말이 피의 머리에는 침끝으로 찌르는 것 같이 정신이 들게 울렸다. 망할 자식들. 피는 혼잣말로 이렇게 두들거리며 씨와 작별도 아니하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이 피의 반응은 이해가 되고 동시에 놀랍죠. 어떤 거요? 맞는 말을 들었는데 저주하기는 돼요. 맞아요. 네, 맞는 말이군. 말의 새끼들.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사업을 편도 욕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이걸 왜 청년들에게 훈계를 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악역이 되어야지 독한 마음을 먹어야지 하고 다짐을 하고 따끔하게 줄 훈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놀라운 뉴스겠지만 80년 전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선단체가 아니라기에는 망할 때마다 도와주잖아요. 네, 그렇죠. 망하려고 할 때마다. 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로 간 걸까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떠들고 있는 메시지인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되게 많았던 게 우리가 작품으로 확인해 보면 최소한 80년 전인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우리 모두가 보는 메시지라는 건 이거죠. 이런 내년이 공부가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얘나 지금이나 다 거짓말한다. 네. 난도질하면서. 이렇게 피가 취직에 실패하는 장면이 다 지나갔습니다. 되게 이거야말로 되게 관광지형 기분인데요. 왜요? 재밌어요. 네, 별 긴장 없이 재밌어요. 럭킬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누가 죽는 거 보기. 네, 내가 죽을 것 같을 때. 사채권 우시지 마 읽기. 럭킬링이라고 하죠. 네, 나는 우시지 않게 돼요. 그 순간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생들 29데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이직해서 독과 점하는 회사 들어가면 좀 피지 않을까? 직원은 피지. 소비자가 괴로운 시장에선 회사가 편하거든. 봐라 이거. 이게 왜 비싸겠냐? 글쎄, 잘 만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좀만 생각해봐. 너도 경제를 알잖아. 우리는 광고모델 매개 살리려고 생리하냐? 장난치지 마라. 잘 만들고 제가 29데이. 닭가슴살의 비린내와 퍽퍽함이 공포스러웠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제값. 29 days. 김상도 독점거래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29 데이즈의 승리대가 대형 사이즈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 오늘 왜 던지는 거죠? 대형 출시됩니다. 드디어 그 회사는 돈이 없어서 그만에 대형을 출시 못했다가 기술력은 있다. 그 지난번에도 제가 8월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8월 첫 주 되자마자 대형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단일 품목 생산하는 업체가 그 다음 품목 만들 때 회사 재정이 어떤지 제가 대충 알거든요. 네. 파산 직전일 겁니다. 네. 지금부터 회수 늦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다음 달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C+1 이벤트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네. 대형 출시한 김에 2주간 더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형 역시 10팩을 사시면 한 팩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그동안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구매를 못하셨던 분들 네,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의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죠? 나왔습니다. 대형 29데이즈 액세스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김상도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9데이즈가 중형의 셀을 합하여 드디어 대형이 나왔다는 사실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드디어 나네요. 네. 피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3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3원을 곡쟁이 쳐보았다. 6원, 12원, 24원, 48원, 56원, 192원, 8원 모자라는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800원은 떼어버리고 28,000원, 48,000원, 96,000원, 199만 2천원, 38만 4천원, 76만 8천원, 153만 6천원. 3원을 18번만 곱집으면 150만원이 된다. 150만원. 그 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네 어깨가 으쓱해졌다. 3원의 18곱쟁이가 150만원이니 퍽 쉬운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100만원을 들여서 50장짜리 16페이지 신문을 하나 있으면 우선 K사장의 엉엉 우는 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15만원만 있어도 15,000원 아니 1,500원만 있어도 아니 150원만 있어도 15원만 있어도 우선 방세와 전등삭을 주고 한 달은 살가겠다. 피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한 달만 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몇백 원은 있어야지. 아니 몇천 원은. 아니 몇만 원은. 피는 늘 하는 버릇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상을 되풀이하였다. 이 작품에서 가장 밀착도 넘쳤던 부분이에요. 독자로 하여금. 안 이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진짜 똑같죠. 네.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 말고도 필요한 것이 있죠. 로또요. 희망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장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런 상상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월급을 들고 가서 다른 어떤 적금보다도 이율이 높은 적금을 드는 것보다 훨씬 기분 좋아요. 맞아요. 네. 희망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피는 취직에 실패하자 일단 머릿속으로 희망을 주입합니다. 정말 급하게 산소를 주입하는 것처럼. 맞아요. 숨을 쉬어야 되니까요. 아주 본능적인 작업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서울에는 산소는 얼마든지 있었겠지만 산소만으로 숨을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당장 없으면 숨 쉬기 힘드니까. 네. 그런데 이 공상을 할 때 완벽하게 제로에서 공상을 하면 스스로를 속일 수 없으니까 마지막 리얼리티가 필요하죠. 그게 주머니 속의 3원이죠. 희망을 위한 마지막 리얼리티. 몇 분 안에 현실로 돌아오더라도 이거를 몇 번 곱하면 그 작업을 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희망을 얻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피처럼 주머니 속의 돈을 곱해보는 것으로 희망을 즐겼고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현재의 한국 그리고 일본 사회구성원들은 이걸 유료로 즐기고 있죠. 그게 돈을 받고 희망을 파는 복권이죠. 네. 너무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말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 제가 몇 번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복권, 그러니까 로또가 처음 한국에 도입됐을 때 이걸 정말 투자 상품으로 오인하셔가지고 그 재산 날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케이스가 은근히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네.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복권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흔히 하는 조언이죠. 하나만 사라. 한 게임만 사라라고 하는 거. 없으면 희망이 없지만 한 게임을 사면은 그만큼의 확률이 생기잖아요. 그거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즐거워지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 돈 주고 산 게 희망이었는지 몰랐어요. 그 복권 당첨, 로또 당첨되면이라는 상상 진작에 아니었어요? 많이 해봤는데 네. 내가 그 돈 주고 소비했다는 걸 몰랐죠. 복권은 꿈을 파는 거죠. 상품이 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게임이 가장 효용이 높다고 하죠. 안 사면 꿈을 꿀 수 없지만 한 장을 샀으면 오케이 이걸 일주일 동안 즐거워지자. 그리고 저는 이 신길역에서 환승하잖아요. 신길역에는 네, 판게 많아요. 네, 중간에 이제 로또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상상 사는데 한 장을 사든 5장을 사든 맞는 숫자 계산은 똑같은 느낌이에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빨래가 다 말랐는데 빨래에서 좋은 냄새가 난다. 마른 옷에서. 그러면 나는 패브릭 소프트를 사서 이 정도의 효용을 보고 있구나 하고 돈만큼의 효용감 혹은 그 이상을 느끼면서 행복해요. 근데 로또를 사고서 되면 뭐 해야지 하면서 내가 희망을 소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가장 건강한 접근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되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잖아요. 세금 얼마 더 뛰고 나면은 얼마가 남겠고 그러면 집을 사면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 아니야, 저는 그런 생각은 당장 들지도 않는데 비현실적이야. 농협중앙에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지? 그리고 직원이 계좌 개설을 권하면 어떻게 놀라고 하지? 네, 맞아요. 개인 곳이 거기입니까? 아, 네. 그리고 막 이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중앙에 가시라고 소개해드릴게요. 서대문에. 저 꼬시지 않을까? 자산가리바라 꼬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일, 취업이 안 됐다거나 뭔가가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라도 하나 사보자 해서 복권을 사보신 분이라면 그때 가는 상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죠. 자신을 즐겁게 위해서 뭘 하면 좋을 텐데 일단 뭘 해서 그 사장이 우는 꼴을 보고 싶은 생각이 살짝 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당장 K 사장 우는 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런 생각을 하죠. 맞아요. 내가 지금 떨어진 이 업계에 큰 회사를 하나 차려버릴 텐데 하는 거. 네. 맞아요. 저도 그 살고 있는 집에 집주인이 압박 들어오면 이 건물 사야 되는데. 그런 생각. 네. 로또 한 장 사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훈계도 이제는 돈을 받고 책으로 팔고 희망도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렇게 됐네요.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한다는 걸 누군가가 기상하게 캐치를 한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필요로 했고 소비도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 근데 효용은 느끼신 거군요. 효용만 느껴요. 네. 희망을 소비했다는 것을. 피해 동료 M과 H가 찾아왔다. 어때? 나가나? M이 그러잖아도 벌심한 코를 한 번 더 벌심하고 사이 벌어진 앞니를 내어 보이며 싱긋 웃는다. 몸집은 M과 같이 통통하지만 키가 적어 M의 뒤에 가려섰던 H가 옆으로 나서며 안녕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한다. P는 싱긋이 웃었다. 이 M과 H는 같은 하숙에 있는데 두 사람은 곧잘 같이 돌아다닌다. 같이 가는 것을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하나는 키가 커서 우뚝하고 하나는 키가 작아서 납작 붙어가는 것 같다. 얼굴도 M은 우들부들한 게 정객 타입으로 생겼고 잘못하면 복싱갱을 내세워도 좋겠고 H는 안전한 게 사무원 타입이다.
일상의 언행을 보아도 H는 무슨 이야기가 자기 전문인 법률에 관한 것에 다다르면 육법 전서의 조목을 따르르 외우면서 이러고 저러고 하다고 설명을 하고 N은 동경서 학생의 제휴를 했던 만큼 그리고 전문이 정경과인 만큼 좌익 진영에서 쓴 어투가 그대로 나온다. 만나 앉아서 이야기라도 짓거리면 그로만 나는 명랑해진다. 지금 서울 안에 P니 M이니 H니와 매일 만나 하는 일 없이 돌아다니고 주머니 구석에 돈푼 있으면 서로 털어 선술잔이나 먹고 하는 룸펜의 패가 수없이 많다. 무어나 일을 맡겼으면 불이 번쩍일게 해낼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다. 그렇건만 그들은 몸을 비비 꼬고 있다. 몸을 비비 꼬고 있대요. 벤처럼. 취업에 실패하고 거처로 돌아온 P를 맞이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고시생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취준생 청취자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아마 각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만남들이 80년 전만 골목길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서울에서는 이런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같은 걸 준비하는 분들이 보통 어디에 모여 계시죠? 노량진. 감사합니다. 거긴 국가의 스포인트예요. 네. 노량진을요. 여기서 어느 방향을 보고 절을 하면 되죠? 여기 지금 이거 아니요, 요거 회색. 아, 예. 뒤쪽으로 쭉 보시면 바로 노량진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마포 XSFM 코리아 미디어 센터에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수영의 달인이다. 그럼 여기서 수영에서 가면 뭐 한 시간 안에 어떻게 뚫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네티즌 21명님은 노량진을 가볼 일이 없죠. 없었습니다. 없었을 거예요. 네. 왜냐면 또 기계기도 하고 이번은 맛있는 데 많거든요. 해산물이 어차피. 그렇죠. 네, 한국 해산물도 맛있죠. 근데 노량진은 해산물을 먹으러 가기보다는 컵밥을 먹으러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티즌 21명님 서울지리 좀 소개해드려야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좌우 중심으로 쭉 선을 긋고 노량진역의 북부에는 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시장인데요. 그 아래쪽은 고시타운입니다. 아, 방금 말씀하신. 네. 전국의 모든 인재들이 다 모여. 네. 회를 먹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고요. 네. 직장을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같은 역인데도. 그 차선 하나 있고요. 딱 그 사이를 이어진 육교가 하나 있어요. 아, 네. 다른 세계로 가는 곳이군요. 네.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해서 별로 안 가는데 이 아저씨 새끼들이 친구들이 뭐 누구생님들 여기서 모이자. 그럼 모여야 돼요? 네. 모입니다. 가서 저는 뭐 우리가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서 좀 한 30분 일찍 가 있어요. 그럼 나는 오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회를 막 먹을 거 아니야. 개불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나 먹고 싶은 걸 먹자 미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 직장 뷔페예요. 네,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직장인들 많이 가는 그냥 저 반찬 아무거나 집어와도 되는 뷔페 식당 형태의 식당이 있는데 훨씬 수준이나 훨씬 싸요. 이 동네에서 6,000원이다. 그럼 그 동네 3,500원, 3,000원이에요. 고작 길 하다 건넜는데. 네, 그쪽은 어차피 어시장이니까. 네, 근데 제가 노량진 생각하면 할 말이 진짜 많은 게 거기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저는 홍대에서 노량진으로 출근을 했어요. 홍대에서는 여러분 한 편 반 정도 되는 커피를 제가 5,500원 주고 사 먹어요. 노량진에서는 제 800만 원 커피를 1,500원 주고 사 먹어요. 그리고 밥집에 들어가면 테이블이 2인석 테이블만 있어요. 밥집에. 그리고 거기 한 명씩만 앉아 있어요. 6인 8인 테이블 같은 건 일단 좀 놓지 않는 거거든요.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저녁에 붙여놓는 경우 있는데 점심 때는 거의 혼밥. 왜냐면 거기에서 친구를 사귈 만큼 미친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아, 거기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그 미친 짓은 인류에게 권장되지만 노량진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거의 다 혼자 냈어요. 같은 서울 안에서도 물가가 그렇게까지 다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헬스장에는 다이어트라고 써 있잖아요. 경찰고시, 공무원고시, 소방고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네. 저의 하루를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3,500원을 주고 거기 뷔페 먹었어요. 전 맛있었어요. 네. 전 아직 그 입맛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니까요. 길 건너서 1차 갔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어요. 술을 먹었죠. 한 6명이서 다 합해서 뭐 한 3만원 좀 썼을 거예요. 그냥 이 나이 때 생일상 치고는 뭐 그냥 적당했습니다. 네. 2차를 갔습니다. 2차를 가면 똑같이 회를 먹을 수 없으니까 어디 호프집에 가야죠. 길을 건넜어요. 우리 나이 또래 갈 만한 데를 가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동네 호프집 가면 물 흘릴까봐. 그래서 찾았어요. 술 맥주 있고 그런 데 찾았어요. 갔어요. 가서 앉자마자 여기에서 공부해본 적 있는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몇 년 전에 공무원 시험 먼저 붙은 선배들이 와서 센 척하면서 술 사는 곳이다. 근데 거기가 제가 가본 그런 그냥 병관에다가 먹는 맥주들 중에서 제일 쌌어요. 아저씨답게 조용히 웃으면서 먹었지만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드는 하루 저녁이었어요. 저는. 그러네요. 예, 노량진 길을 2번 건너는 경험. 예. 센 척하면서 사준 선배들도 취직한 지 몇 년 안 됐을 텐데 뭐 그렇게 뭐 억만급에 벌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노량진에서만 센 척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마음씨가 고맙네요. 후배들 밥도 사주고. 제도란 돈인데 제도 안에서 어느 정도 숨을 쉴 수 있는 사람들과 그 제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산소가 점점 모자라서 힘들어 죽겠는 사람들 이렇게 극명하게 한꺼번에 모여있는 동네가 노량진 말고는 나기가 어려워요. 예. 전국에 비슷한 곳에 계신 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상상이 되셨겠죠. 네. 최만식의 이 지적은 최만식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 되게 지금은 나름 시사하는 바가 큰 게 무언가 일을 맡겼으면 불이 번쩍일게 해낼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 몸을 비비고 있다라는 건 노동이 신성하니까 니들 다 노동해야 된다 이런 꼰대 마인드가 아니라 그저께 조소장이 한 얘기예요. 네. 사회가 노동의 범위를 늘려놨어야지. 예. 가치를 어떻게든 더 창출할 국리를 했었어야지. 그게 안 됐으니까 이런 대중적인 사람들만 하품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1934년의 서울의 풍경을 이해할 만한 배경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죠. 이상하죠? 기묘한 얘기를 듣는데 사람도 안 죽고 그러죠. 누가 누굴 저주도 안 하고 예. 일본이 바깥 뒤집어지도 않아요. 때리지도 않고. 네. 다른 건 다 안 하는데 오늘 하나 할 겁니다. 일본은 또 뒤집어져요. 아, 그래요? 잠시 후에. 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바이오메드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적인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미약. 평산네이처. (1934년작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요, 인류가 돈 때문에 가장 고생을 크게 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전 세계 공황을 처음 경험한 때입니다. 그렇죠. 1929년에 시작된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고 하죠. 네.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세계 대공황은 일본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1930년부터 1931년까지 정도로 봅니다만 일본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견디고 보통 쇼와 공황이라고 합니다. 쇼와 연호죠. 네.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겪었던 가장 심각한 공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은 세계 대공황 이전에도 경제 위기가 찾아와 있었어요.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1928년에 세계 대공황이 시작이 되던 타임이죠. 1928년에 도쿄에서 이른바 육체노동, 당시에는 자유노동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사람들을 4,000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말이 비중이 훨씬 낫네. 자유노동자요? 네. 옛날엔 답이 있었네. 자유노동자 4,000명을 조사하니까 중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 당시로서는 상당한 고학력이죠. 중등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516명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시의 자유노동자는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말을 조금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예 학교를 못 가본 사람도 충분히 그 표현이 중요하잖아요. 교육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면 요즘 말로는 그냥 뭐 대학교 안 간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때는 학교 못 간. 네. 지금 그 학교는 다니는데 학원을 갈 돈이 별로 없었다 이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닌 그렇죠. 거죠. 네. 글자를 못 읽는 수준. 그래서 글자 읽고 뭐 그 사칙연산도 배우고 지구가 동그랗다는 것도 배우고 이 정도 해서 6년에서 8년 정도 수학한 경험이 있다. 그러면 고급 인력이다. 그렇죠. 엘리트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숫자를 가르쳐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일을 지시를 하는 게 큰 일이었어요. 그러네요. 거기서 일종의 재교육 혹은 교육이 이루어질 정도였죠. 안전수칙 가르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3층, 5층, 7층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숫자를 가르쳐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당시 자유노동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지금과는 많이 다르죠. 도량형을 모르는데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516명, 13%가 중등학교 중퇴 이상 학력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평론가들이 깜짝 놀랐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당시에도 평론가들은 사회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게 직업이었죠. 심지어 당시에는 교육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직업소개소라는 곳에 대졸자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평론가들이 또 깜짝 놀라요. 이래도 했네요. 숫자를 몇 개 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의 대학교, 전문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1929년에 50.2%였습니다. 1930년에는 42.2%, 1931년에는 36.0%를 기록합니다. 이게 36.0%가 저점입니다. 가장 낮았고요. 대졸자 취업률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 1932년에 38.4% 올라가고 1934년에 44.9%를 기록합니다. 레디 메이드 인생은 1934년에 발표된 소설입니다. 수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 지표가 개선이 되면 사람들은 지치대로 지친 상태입니다 보통. 그렇죠. 네. 구덩이를 파고 갔다가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네. 물론 당시는 뭐 통계라는 게 전산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 있어서는 지금의 취업률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당시 기록에 여러 기록을 찾아보면 조금 다른 숫자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서 이 정도 숫자가 나왔다는 건 당시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느꼈던 게 얼마나 심각했는가는 전달이 되죠. 10명 중에 3명 그 대졸자, 전문학교 졸업자, 네.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3명만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2017년에 사는 우리들이 레디 메이드 인생을 읽으면서 기시감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1929년에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레디 메이드 인생의 등장인물들은 대공황 이후의 혼란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어요. 대공황에서 거의 80년 뒤인 2008년에 국제사회는 세계 금융위기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혼란기를 살고 있는 거죠. 이들의 삶을 고달프게 했던 대공황 이전의 시대상들이 레디 메이드 인생의 작품 내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대공황 이전에. 네. 자유주의의 새로운 깃발을 내어 걸은 시민의 기세는 등등하였다. 양반? 누구는 말이 하나길래 너희만 양반이라느냐? 법률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이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신인 부르지아지는 민주주의의 간판을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의 등을 어루만지고 경제적으로 유력한 봉건귀족과 악수를 하는 동시에 지식계급을 대량으로 주문하였다. 유자 천금이 불여 교자 일권서라는 봉건시대의 진리가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아 일단의 더 발전된 얼굴로 민중을 열광시켰다. 배워라. 글을 배워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정렬의 외침이 방방곡곡에서 소스라쳐 일어났다. 신문과 잡지가 붓이 닳도록 향락료를 고취하고 피가 끓는 지사들이 향촌으로 돌아다니며 삼촌의 혀를 눌려 권악을 부르짖었다. 배워라. 배워야 한다. 상놈도 배우면 양반이 된다. 가르쳐라. 돈박질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라. 그나마도 못하면 고학이라도 해야 한다. 공자왈 맹자왈은 이미 시대가 늦었다. 상투를 깎고 신학문을 배워라. 야학을 실시하여라. 보통학교의 교장이 간발을 하고 총으로 돌아다니며 입학을 권유하였다. 생도에게는 월사금을 받기는커녕 교과서와 학용품을 대어주었다. 민간의 유지는 돈을 걷어 학교를 세웠다. 밀립대학도 생기려다가 말았었다. 청년회에서 야학을 설치하였다. 갈도패가 생겨 갈도만주 외우는 소리가 서울의 신풍경을 이루었고 일반은 고학생을 존경하였다. 여학생이라는 새 수거가 생기고 신여성이라는 새 여인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조선의 관민이 일치되어 민중의 지식 정도를 높이는 데 진력을 하였다. 즉 그들 관민이 일치하여 계획한 조선의 문화 정도는 급도로 높아갔다. 그리하여 민중의 지식 보급에 애쓴 보람은 나타났다. 면서기를 공급하고 순사를 공급하고 군청 고원을 공급하고 간이농업학교 출신의 농사기란 기술을 공급하였다. 은행원이 생기고 회사사원이 생겼다. 학교 교원이 생기고 교회 목사가 생겼다. 신문기자가 생기고 잡지기자가 생겼다. 민중의 지식 정도가 높았으니 신문잡지 독자가 부쩍 늘고 의사와 변호사의 벌이가 윤택하여졌다. 소설가가 원고료를 얻어먹고 미술가가 그림을 팔아먹고 음악가가 광대의 천호에서 벗어났다. 인쇄소와 책장사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중 구두방이 늘비하여졌다. 연애 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지느라고 총보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는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를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무대를 잡았다. 그들에게는 조선의 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나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을지언정 덜어주지는 아니하였다. 그들은 배주고 속 얻어먹은 셈이다.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끝에 기술이 없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또는 그 조그만 보통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뱀을 본 것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 되니 그들은 결국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가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 되었으면 차라리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도로 달아나오는 것이 99%이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어, 무기력한 문화 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문맹률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가보를 잡은 건 부르주아지. 그 옆에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것을 주워먹을 수 있던 사람들 소수의 지식인. 노동자와 농민은 얻은 것이 별로 없고 혹은 착취당하는 구조 속에 편입이 되게 되었다. 인텔리는 필요한 것처럼 많이 생산을 시키더니 요즘부터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노동도 못하겠다. 앞에 나왔죠? 손이 하에서. 1931년에 대졸자들이 취업률이 36.0%를 기록하기 몇 년 전에, 그러니까 P와 동세대들이 교육을 받던 시절에 교육을 해라 온 사회가 외치고 있었던 거죠. 인텔리를 만들어라라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혹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도 바꿀 수 있다. 교육을 통해서 평등해질 수 있다. 조금만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교육을 통해서 나는 남보다 위에 설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 1944년을 살아가던 이 직업 없는 인텔리가 보기에는 교육 다 받았는데 취업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죠. 네. 교육을 통한 평등이라는 게 결국 평등이라기보다는 너도 남보다 위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을 해주는 거였는데 특히 근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가족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의 무한 경쟁에 뛰어들게 한 말들이 이 시대가 당연히 유효했습니다. 신분제가 아직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 힘든 시절만큼 교육을 통해서 평등해질 수 있다는 말은 지금보다 훨씬 위력이 강했을지도 모르죠. 네. 그렇게 모두 교육이라는 거대한 게임에 뛰어들었고 속절없이 불황이 왔습니다. 불황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인공 P가 곱씹는 인텔이라는 말을 현대식으로 바꾸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배졸백수. 지금 배졸백수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눈을 안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아 너. 아니 너. 저희가 이게 비디오가 제공이 안 되고 오디오이기 때문에 못 보시겠지만 스튜디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로 눈을 안 맞추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거울 같은 단어죠. 네. 배졸백수라는 말이 1930년대 인텔이라는 단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전쟁 이후의 지식교육이라는 게임 한 편에 쓰였습니다. 온 사회가 뛰어든 이 거대한 게임은 각 가정의 가용 자원을 거의 모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골탑이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아 그게 그 소병? 네. 소를 팔아서 자식을 대학에 보낸다고 해서 대학을 우골탑이라고 불렀죠. 그죠. 이걸 게임이라고 한번 놓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 한 몇십 년째 한국인들은 모두가 이런 도박을 하고 있으면서 왜 리니지 재산 날리는 사람들 도박하지? 그 사람들 성이 안 가봤나 봐. 네. 아니 나는 노가다 해가지고 아이템 얻었는데 쟤는 사니까. 아 그게 좋아서. 투자 상품 치고는 참 쓰레기긴 해요. 교육은. 그래서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주인공 P는 고작 9살인 아들 창선을 인쇄소에 맡깁니다. 종로에서 풍문이 냄비니 양재기니 숟갈이니 무언이 해서 살림 나부랭이를 간단하게 장만하여 가지고 올라가는 길에 전에 잡지사에 있을 때 안 인쇄소의 문선과장을 찾아갔다. 월급도 잃었고 다만 일만 가르쳐주면 그만이니 어린아이 하나를 써달라고 졸라대었다. A라는 그 문선과장은 요리조리 칭탈을 하던 끝에 그는 P가 누구 친한 사람의 집 어린애를 첨부하는 줄 알았던 것이다. 보통 학교나 마쳤나요? 하고 물었다. 아니요. P는 솔직하게 대답하였다. 나이 몇인데? 9살. 9살? A는 놀라 반문을 하는 것이다. 기왕 일을 배울 테면 아주 어려서부터 배워야죠. 그래도 너무 어려서 원. 네 집에요. 내 자식놈이랍니다. P는 그래도 약간 얼굴이 붉어짐을 깨달았다. A는 이 말에 가장 놀라운 일을 보겠다는 듯이 입만 벌리고 한참이나 P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왜? 내 자식이라고 공장에 못 보내는 법이 있답니까?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아니고. 괜히 실없는 소리 자제라고 해야 들어줄 테니까 그러시지?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놈이야요. 그럼 왜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인쇄소에 배우는 것도 공부지. 그건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학교에 보내 처지도 못되고 또 보낸댔자 사람 구실도 못할 테니까. 거참 모를 일이요. 우리 같은 놈은 이 짓을 해가면서도 자식을 공부시키느라고 애를 쓰는데 되려 공부시킬 줄 아는 양반이 보통 학교도 아니 마친 자제를 공장에 보내요. 내가 학교 공부를 해본 나머지 그게 못 쓰겠으니까 자식을 딴 공부를 시키겠다는 것이죠. 글쎄 정 그러시다면 내가 내 자식 진배 없이 잘 데리고 있으면서 일이나 착실히 가르쳐 드리리다마는 원 너무 어린데 애차랍잖아요. 애차란 거야. 애비는 내가 더 알지요만 그것이 제겐 약이니까. P는 당부와 치아를 하고 인쇄소를 나왔다.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몸이 거뜬하고 마음이 느긋하였다. 날카로운 주제의식이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한 짐 벗어놓은 것 같이 몸이 거뜬하고 마음이 느긋해져요. 네. 이 작품에서 P는 자식만큼은 죽여도 인텔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다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절대로 인텔리는 만들지 않겠다. 마치 만약에 제가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 내 자식만큼은 트위터를 못하게 하겠다. 굳은 다짐이죠. 네. 이런 식으로 P는 다짐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즉 많은 교육을 받아도 그것이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부모 세대의 경험이 자녀 세대에 대한 교육 포기로 이어진 사례죠. 근데 레디메이드 인생 거의 대부분의 장면을 정말 지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기서는 하고 의문을 가지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교육은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일 텐데 아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봅시다. 1934년 시점에 9살이었던 창선 아들이죠. 1925년생이니까는 동세대 분들이 지금 승진해 계신 분들도 물론 없죠. 송혜 선생님. 예. 그 창선은 인쇄소에 들어가서 기술을 익히는 편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무슨 수를 쓰든 아버지가 갖거나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아서 지식인 그룹으로 편입되는 편이 좋았을까요? 인쇄소가 짱이죠. 그렇죠. 인쇄소가 짱이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생각해봐도 전쟁 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인쇄소가 짱이죠. 그 20년간 인쇄소에서 더 일을 할 수는 없네요. 전쟁이 나니까. 그러면은 16년간 일을 합니다. 50년부터는 전쟁 때문에 좀 쉽니다. 뭐 여전히 인쇄는 필요하니까 할 수도 있어요. 전쟁 때도 인텔리는 필요 없었지만 인쇄소는 필요했어요. 아무튼 20년간 인쇄소를 해요. 좀 싼 동네에 가서 당시에 이제 그 시 외곽 어디 있습니까? 이제 경성에서 뭐 마포, 혹은 뭐 아무것도 없는 영등포. 여기가 외곽이었나요? 종점이었죠. 그게 서울이 아니었죠. 네, 관악, 구로, 송파, 서초, 강남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그냥 밭입니다. 바깥에 외곽에 이런 데서 가게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었을 때 은퇴하기 전에 땅을 좀 사옵니다. 서울 바깥에. 그 잠실 같은 아무것도 없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자식들은요. 교육이다 뭡니까? 그렇죠. 평생 누워 있어도 누군가 트레이너가 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렇죠. 자식분은 유승균 PD님한테 방세를 올려달라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망할 자식. 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라도 인쇄소 택했겠네요. 개인의 삶은 무한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는 딱 잘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딱 잘라 말하기 좀 그러네. 인쇄소 루트를 선택했을 때 베스트 플랜이 지금 나왔죠. 네. 그리고 참 신기하죠. 그게 인쇄소로 대승한다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한다가 반드시 들어가야죠. 맞아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창선이 청년기 이후를 보냈을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는 통계적으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더 많이 보장하는 사회체제.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교육을 많이 받으면 성공할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두는 사회체제를 꽤 오랫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러네요. 바로 이 사회체제 때문에 교육에 대한 투자만큼 확실한 투자는 없다라는 공감대가 사회에 몇십 년간 형성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레디메이드 인생의 주인공 P의 선택은 대선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좋은 결론이 있었겠지만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확률은 조금 낮은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확률이 낮다는 것.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확률이 낮다. 즉 확률이 더 높은 투자는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적어도 200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가 바뀌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 상황은 조금씩 바뀌어요. 왜냐면 지금은 슬슬 교육도 계급화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해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지금 꽤 많이 공고하죠. 그렇죠. 예. 교육이라는 도박도 가진 돈만큼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 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트렌드는 동일하네요. 말씀 주신 대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 들어가는 자녀들의 부모의 수입 평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서울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강남 지역이 많은 곳은 가까워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여전히 확률이 높다라는 믿음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그 교육보험? 학비보험? 그게 뭐예요? 그 초등학교 때 보험처럼 돈을 내면은, 그러니까 저축처럼 돈을 내면은 중학교 올라갔을 때 이제 받는 학비 쪽으로. 그런 게 있군요. 예, 그런 게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정도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2017년이라는 거죠. 이 믿음,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믿음이 2010년대 되면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마도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취업률 저하, 학자금 대출 이 두 가지겠죠. 특히 학자금 대출을 볼까요? 2016년 9월 19일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장학재단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밝힌 것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며 이들이 대출받은 대출액은 1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중에 제가 빌린 것도 몇 푼 있어요. 저도 있어요. 대졸자가 이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그나마 취업이 힘든 상황. 이 상황에서 자녀들 세대 교육에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자해서 자녀 세대가 더 좋은 삶을 살도록 한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투자 상품을 고르는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투자 상품이 됐을 수 있어요. 네. 아까부터 신성한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 표현을 계속 쓰겠습니다. 네. 자녀 세대의 지식교육, 지식을 가르치는 것에 그 가족의 가용자원 전체를 투자하지 않는 세대가 생기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에요. 네. 게다가 어떤 면에서는 교육에 대한 과중한 투자와 과중한 서열화를 회피하는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결정이 어른 세대, 기성 세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는 세대, 그 사람들의 욕망을 투영하는 형태가 결정되고 진행된다는 거죠. 1930년대 공황 이전에 사회는 지식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사회는 지식인을 필요로 했고 많은 청년들을 지식인으로 길러냈습니다. 공황이 닥치자 사회는 더 이상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됐고 수많은 지식인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방황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경제 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한 몇십 년 동안 지식인 청년 세대를 필요했습니다. 대졸자란 말이죠. 그냥 버려두거나 쌩 까고 우리끼리만 일하기에는 경제 성장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P는 인텔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인텔리가 되는 게 옳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인텔리가 된 거죠. 누가 시킨 거군요. 한국 전쟁 이후 세대들이 대졸자가 되고 싶어서 됐다라기보다는 대졸자가 되는 것이 옳은 선택이다 혹은 경우에 따라서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다,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들었기 때문에 대졸자가 된 거예요. 저 지금 평론가가 됐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대졸자가 되고 싶은 적이 없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러네요. 사회가 그게 옳은 길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대졸자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불황의 시대가 다시 오자 사회가 굉장히 점잖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점잖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청년들이 필요하긴 한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 K 사장처럼 점잖게. 그 결과가 많은 지식인 청년들이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이 현실이죠. 한국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권도 바뀌었으니까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야 할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성공을 견인해온 큰 요소, 지식교육에 대한 무한에 가까운 투자. 이게 나쁘기만 하다고도 생각하지도 않아요. 틀림없이 교육은 사람을 좀 더 평등하게 했습니다. 신분제가 사라지는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회를 줬고요. 인생에 희망을 줬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식교육에 관한 무한에 가까운 투자라는 이 시스템을 앞으로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모색할 것인지 한국 사회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답을 내야 돼요. 한국 사회의 나름의 답을. 그리고 한국이 이 선택을 하는데 참고가 될 만한 일본의 사례를 다음 시간에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 일이 기억이 나네요. 뭔데요? 신박가서였는데요. 아마 7.2편수업이나 했던 것 같아요. 일제고사에 그때가 MBT였으니까 일제고사에 관해서 한 명씩 나와서 토론을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교수님이 어느 조그만 신문사 사장님이셨는데 일제고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면서 그리고 토론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의 요지는 뭐냐면은 공부에 재능이 없는 아이들을 빨리 가려내어서 그 친구들을 다른 쪽으로 나가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일제고사를 치러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반론을 한 거는 공부가 아니고 다른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왜 탈락이라는 부정적 경험이 되어야 되냐라는 요지였고 뭐 그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직까지 그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그런 논리를 펼치는 게 믿어지지 않거든요. 답은 채만식이 알았었어요. 한편으로는 한 행색거리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직군 격투의 수단으로 자룡이 헌창쓰듯 썼을 뿐이지. 네. 매일은 답은 안 나올 겁니다. 네. 사람도 아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네티즌 22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더 편해진 마지막 선택 평산네이처 하루니아 시스이즈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하루 건강, 하루 한 포, 하루 세 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심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심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루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니아. 평산네이처. 이번 주인데 충격의 연속이에요. 왜요? 내가 꾸준히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걸 깨닫고. 네. 내가 대졸자가 되기를 원한 것이 내가 예비역 병장이 되는 걸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교가 너무 치사하네요. 예비역 병장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그건 그래요. 네. 예비역 대장은 이 마음 몰라요. 그럼요. 대장 돼야지 이런 생각 했을 수 있는데 대단한 게 그렇게 신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냥 오디오북을 접했는데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인생에
시간, 그냥 절대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3차원의 절대 시간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만약에 뭐 무슨 연애를 했어. 아주 그지 같은 연애였어. 정말 남는 것도 없어. 경험도 없어. 그 사람 좋지도 않았어. 근데 막 위협도 당했어. 힘들었어. 돈 뺏기고 막 무시당하고 최악이었어. 2년을 했어. 그랬으면은 우리 인생의 2% 3%쯤 시간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기대 수명만큼 산다면 우리 인생의 긴 사람은 절반까지도 교육 게임에 참여하거든요. 네. 이 문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게으른 것 같다 저거든요. 내가 뭐 고등학교 때 뭐 했고 내가 대학 때 뭐 했고 그런 얘기는 사람들 만나서 하는데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뭘 배웠지? 내가 대학교 왜 갔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나는 왜 이걸 못하지라고 하는 돌아오는 학생이니까 였잖아요. 그리고 저같이 이제 그 그냥 오해도 허 저해도 하고 가만히 앉아있던 넥센 같은 사람은 저렇게 그 놀라운 질문을 던진 친구 있잖아요. 아이고 못하는 놈이 왜 저래. 네. 가장 이 에버리지 멍청이죠.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모닝을 나오지 한번 기다려봅시다. 연생기자 요즘 PD하고요. 호스트 네티즌 22호가 수고를 해주셨고요. 출연에는 T역의 윤건, K사장과 CM, H역의 이종, 나레이션 민혜심 성우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듣느라 여러분들도 많이 수고하셨고요. 주말 순서 기다려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입니다. IDWK 게으르고 경쟁을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인류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버트런드 러셀 말고도 많은 사람들, 저도 던져본 적이 있던 질문입니다. 교육이 중시되는 사회니까 교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 경쟁을 부추기지 않는 교육이라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2017년 8월 첫 번째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 고민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혹은 휴가지에서 이것을 들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네. 처음에는 말이에요. 뭐 휴가까지 가서 팟캐스트 왜 찌질하게 생각했는데 인증샷 오지게들 남겨요. 휴가는 부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장르로부터 살아남는 법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는 돈을 아끼는 방법은 알려드리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는 얘기해드릴 수 있습니다. 가만히 XSFM 컨텐츠 들으시면서 XS몰이나 들러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235번째 그것은 알기 싫다 주말 시간입니다. XSFM의 유승표 교수입니다. 윤승 기자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잠시 후에 올해 두 번째 김요한 이야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있어. 친구도 못 만나.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Oh, you got it right. 퍼펙트 25 요즘 한동안 저희들 일 안 시켰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퍼펙트 25 사장님께서 오랜만에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UMC PD님.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저희가 퍼펙트 25 스타터스 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25한다. 네. 29대 2. 지금 퍼펙트 25 그 전화 영어에 진입장벽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섣불리 전화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25분간 통화하면서 망신 주고 막 선생님들이 한국어를 일단 전혀 모르시잖아요, 선생님들이. 미국 욕하시고 막. 네, 그래서 25분간 풀토킹이 가능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시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작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스타터스 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본을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전화 영어를 하면서 제가 뭐 잘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 뭐 이런 간략한 대본을 보내주셨는데 그걸 저를 콕 집어서 제가 바로 해줬으면 좋겠다. 초보자분들에겐 더 친감이 있을 것 같다. 그죠? 네. 선생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놓쳤어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Sorry, I didn't get it. 미안해요, 못 알아들었어요. Sorry, I didn't get it. 아, 퍼펙트 잉글리시 팟캐스트하고 그냥 두 번 해야 되는구나. 혹은 다시 말해달라고 하고 싶을 땐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Could you say that again, please? 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시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는 Please speak slowly. 네, 조금만 천천히 말씀해 주실래요? Please speak slowly. 퍼펙트 25는 보통 스카이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채팅창에 적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Could you type it down, please? 채팅창에 방금 하신 말씀 써주세요. Could you type it down, please? 수업 중에는 사전을 함께 쓰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전을 찾고 싶을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Let me search that in my dictionary.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찾아볼게요. Let me search that in my dictionary. 네, 들으셨다시피 강세를 다 드리고 그래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사전 사용이 어려울 때는 스펠링을 물어봐야 됩니다. How to spell that? 화가 난 거 아닙니다. 퍼펙트 학생들도 부산 사람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이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스펠링이 뭐죠? How to spell that?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광고주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나 그만 귀찮게 해라. 그런 여러분 광고주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제가 최대한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 이미지를 소비하는 그런 요구를 하신다. 이럴 때는 엑스트라 차지 붙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계약서에 추가할 거고요. 비싸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김상조 독점거래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소개됐더니 남극 사시는 수강생은 장보고 과학기지에 계신다. 네. 너무 많은 걸까나? 그리고 이제 가끔 심심할 때는 채팅창을 쓸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직접 찍은 오로라 사진도 보내고 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 내가 와 나도 장보고 과학기지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만은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사진은 그냥 찍은 거 보면 되지 뭐. 아니 근데 오로라가 그려진 신발도 있어요. 저는 오로라가 전 인류를 향한 사실이 아닐까 가끔 심하거든요. 장보고 과학기지에서도 하나는 과학을 안 하고 사진이나 찍는 거예요. 알았던 듯 몰랐던 을고 김효한 이야기. 지금도 앤틱한 물건을 찾고 있는 교양 있는 사람들, 애호가들 사이에서 특히나 장난감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50년대부터 70년대 중반까지 생산되던 일제 장난감만큼 값어치를 높게
갖고 있는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하고는 정말 다르죠. 옛날의 제조업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쉬운 설명은 이겁니다. 오래 가고 끝까지 간다. 그렇죠. 일본에서 80년대 초반에 나왔던 필름 카메라들이 그렇죠. 튼튼하고 두꺼운 양철을 가지고 만들고 아이들이 배지 않도록 마감도 훌륭하고 칠도 훌륭한데 칠 코팅도 잘 돼 있고 건전지만 잘 빼놓고 있으면 수십 년 뒤에 다시 배터리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돌아가는 우리의 어른 세대들 이런 저희들 같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말고 유럽이나 북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았으면 하는 선물 1순위 일본의 경공업 제품들. 장난감이 아니더라도 TV, 라디오, 차. 일본은 공업으로 전 세계를 집어삼킬 수준의 빠른 성장세를 거듭했습니다. 네.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해줄 것 같군요. 완성형 셀 네티즌 22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4가지 목소리를 냈어요. 그렇죠. 오늘은 잘생기셨어요? 셀 완성되면 잘생겼잖아요. 그건 너무 얇은 메모지 사수이 아니었나요? 완전 체가 되면서 잘생겨져요. 그렇죠. 코 입이 생겨요. 아, 이분 원래 있었죠? 아니, 전투력이 높아지는 건 100% 양보할 수 있어요. 왜 미남이 되죠? 그게 그 당시에 만화 혹은 우리가 보는 매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투력이 올라가거나 판단력이 상승했는데 잘생겨집니다. 참, 정말. 네. 예, 지난 시간부터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0년 전의 작품을 하나 봤고요. 대공황 이후를 살던 사람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식인들이 만들어놨는데 지식인이 필요 없어지자 버려져 버린. 그래서 방황하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과 비슷한 우리 현대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앞으로 지식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더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할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례가 일본에 하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네. 두근두근합니다. 네.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 시기에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기에 차 있었어요. 뭔가가 지금까지 사람이 점점 죽어나가다가 그렇죠. 정말 남자도 여자도 다 죽어나가다가 이제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생기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공장에 채용을 못해서 안달해. 제 그 힐링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밀인데 유튜브에서 80년대 일본의 땡카콜라 광고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걸 쫙 한 40분, 1시간 분량 정도 딱 이어둔 걸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져요. 그래요? 네, 너무 여유롭고 너무 활기차고. 네. 어떤 운명이 극치를 날리고 있던 시점이었죠.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부작용도 따르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단기간에 성장하면서 일본은 자연스럽게 경쟁 사회로 변모하고 있었고 경쟁으로 가득 찬 사회 분위기는 당연히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학교로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자연스럽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경쟁도 신이 납니다. 맞네요. 흥이 돋아요. 그때는 패배한 사람들도 다시 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 자체를 받아들이죠. 부는 패자 부활로 가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차관점이 있는데요. 개인의 삶은 보통 일반적인 순서로 학교를 먼저 경험하고 사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학교, 사회 순서로 생각을 해요. 학교가 경쟁이 심했고 그리고 학교를 끝나고 사회에 나가봤더니 사회도 경쟁이 심하더라. 네, 그래서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란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죠. 네, 그런데 사실은 사회가 학교에 영향을 주는 거죠. 선후관계가 개인의 삶과는 반대로 되어 있죠. 저는 지금 평가가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사회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학교가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학교가 경쟁이 심해서 경쟁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개인의 삶의 방향성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원래. 네.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사회가 망각하고 학생들을 괴롭히는 순간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뉴스를 봤냐고 하면 한국의 뉴스였는데 여고생들이 학교 축제에서 선정적인 춤을 춰서 그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였는데 정말 황당한 거예요. 지금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계실 만한 분들이 성장하면서 TV에서 봤을 그들의 모델이 될 만한 연예인들은 전부 다 뭐라고 하죠? 섹시 댄스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지금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셨을 분들이 만약에 그분이 몸을 움직여서 자신을 표현하는 춤이라는 예술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TV에서 봤던 거의 대부분의 여성 연예인들이 추는 춤은 어떤 성적인 매력을 강조하는 춤이었을 거예요. 그럼요. 그걸 계속 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춤 이꼴 그거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네. 계속되는 문제지기에도 사회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가 그게 춤이라는 생각을 했을 법한 세대의 학생들이 춤을 췄는데 언론이 갑자기 학생을 꾸짖어요. 미성년자가 이런 선정적인 동작을 하더니 그 언론이 온 국가가 걸그룹에 정복되는 시점에서 동조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동조했거나 아니면 절에서 기다렸겠죠. 그렇습니다. 절도 TV 있어요. 온 국가가 걸그룹에 정복된 동안 언론이 그걸 방조하거나 혹은 유도하거나. 그렇죠. 숨막히는 뒤태 같은 기사를 썼겠죠. 네. 그런 기사를 써서 걸그룹이 모든 미디어를 점령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걸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놨던 학생들이 춤을 추라고 해서 저게 춤이구나 해서 춤을 췄는데 요즘 학생들이 이렇게 선정적이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사회가 먼저 변하고 그게 학교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놓고 저런 학생들이 사회로 나올 경우에 같은 말들을 하는군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죠. 일본은 사회가 극심한 경쟁 사회로 들어섰고 그 극심한 경쟁이 학교로 이어집니다. 학생들이 그 당시에는 희망이 좀 있었어요. 주입식 교육제도 쪽에서 살아남으면 경쟁을 해야 되긴 했는데 그 경쟁에서 일단 이기기만 하면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기업에 가서 취직해서 성공할 수 있다. 내 집을 사고 가족이 생기고 차를 사고 짱과 가처럼. 어떤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길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학교에 앉아서 주어진 정보를 암기하고 시험을 치고 시험을 잘 치는 거예요. 게다가 시험 끝나면 그 정보 잊어버려도 돼요. 맞아요. 네.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1억 정도 되는 국가가. 인구 1억 정도짜리 국가가. 그게 지금 교양이 아니죠.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MT가 할 때. 저는 이제 뭐 요즘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잘 아시는 문제입니다. 저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 MT를 갈 때 모든 그 게임을 처음 해본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와. 술 먹는 모임. 그래서 MT 갈 때마다 되게 긴장을 했었어요. 룰을 배워야 돼. 그리고 MT 끝나면 MT 안 가면 이제 2, 3학년이 되죠. 그럼 다 까먹었잖아요. 네. 수능 공부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MT 가서 하는 술 먹기로 규칙처럼 싹 까먹어버리죠. 맞아요. 네. 게다가 까먹어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그냥 그게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높은 확률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수능 만점자가 무식할 확률. 잘못된 질문입니다. 예. 수능 만점 맞았죠? 그 다음부터 제로예요. 우리 모두는. 맞아요. 네. 그렇게 사회에서 증폭된 스트레스가 학교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죠. 학생도 사람이라는 거죠. 네. 학생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극심한 경쟁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낳습니다. 고도 경제 성장 시기, 일본이 19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는 경제 성장 시기 학생 세대에게 주어진 전체적인 스트레스 양이 굉장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일탈의 양상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과격해지죠. 네. 따돌림. 이즘에
일본의 특산물이죠. 학교폭력, 비행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 상남인종,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 크로우즈. 이 말은 정말 문명국가가 교육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말이죠. 성적 비관 자살. 네. 이런 문제들이 점점 쌓이고 언젠가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2년이 되면요, 다른 움직임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의 일본 교직원 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곳이요, 마치 한국의 우익이 전교조를 싫어하듯 일본의 우익이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전교조네요. 일본 교총이 따로 있는 모양이군요. 또 반대로 안타고니스트로. 뭐랄까 정말 비슷해요. 일본의 우익들이 쓰는 글 같은 것을, 그러니까 우파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쓰는 칼럼 같은 걸 읽어보면 요즘은 이런 게 나쁘고 이런 게 좋지 않고 이런 게 정말 안 좋고 일본 교직원 조합의 교육이 나쁜 거에 이유겠죠라고 끝이 나요. 이 일본 교직원 조합이 일종의 타겟책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서 여유가 있는 교육. 이 여유를 일본 발음으로 유토리라고 하는데 여유가 있는 교육으로 교육의 방향을 크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한국 어른들이 자꾸 유도리하는 그 단어가. 그 단어입니다. 우리 오늘 깜짝 많이 놀라요. 네, 사회평론가로서 좋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유라고 하는 유토리가 있는 교육으로 교육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주 5일 등교를 제한합니다. 72년도에 제한을 하죠. 그래서 유토리 교육의 정의와 범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유토리 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유토리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언제 시작했고 언제 끝났는지가 학제에 따라서 이야기가 다른데 대략 1980년대에 들어서면 1980년에 초등학교, 소학교, 그리고 1982년에 중학교, 81년에 중학교, 1982년에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여유 있는 교육, 유토리 교육이라는 게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뒤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데 좁게 이야기하면 2002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8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이 유토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주입식 교육 현장에서의 무한 경쟁 이런 것에 대한 반발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유토리 교육이 이런 반발 속에서 탄생했던 만큼 교육 계획이 획일화, 무한 경쟁 이런 것에서 탈피한 여유 있는 교육, 여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었어요. 이 교육은. 그래서 가장 먼저 각급 학교의 학습량을 대폭으로 줄입니다. 외워야 되는 양을 줄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즐거워했을까요? 다급해하죠. 네. 어떤 면에서요? 뭐 가르치잖아. 바빴겠는데. 아니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고등수학이 그렇게까지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논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준을 좀 낮춰보자라고 했을 때 학부모의 반응인지 학생들의 반응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화두가 되었어요. 그 부분이잖아요. 세대는 갑자기 1년 단위로 10살짜리가 되고 20살짜리가 되고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연속성 하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연속성은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던 경쟁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지금 손이 심심해 죽겠네. 그런 불안을 상징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아시나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죠. 네. 반지름의 제곱에 3.14를 곱하죠. 그게 파이가 원주율이라는 거죠. 네. 그 원의 넓이는 반지름 제곱에 파이를 곱하면 되는데 이 원주율이 원래는 3.14159 하는 수로 쭉 내려가는. 맞아요. 지금도 계산 중에 있죠. 그래서 옛날에 저 지나가다가 차 번호 3141 보면 뒤에 59 있었고. 맞습니다. 맞아요. 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원주율을 곱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근사값을 사용합니다. 그 근사값이 3.14죠. 그래서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가 아니라 원주율 데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파이를 먹자. 그건 있죠. 그런 말 한다고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훅 들어오셨어요. 보통 근사값이 3.14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토리 교육세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3이면 3 곱하기 3 곱하기 3.14를 계산해서 내면 정답이라고 처리를 해줬어요. 네. 그랬는데 유토리 교육에서 학습량을 줄이면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어떤 교육 정책이 나오냐면은 손으로 계산할 때는 그 소수점안의 숫자 이런 걸 좀 제한을 하자. 너무 이렇게 무한으로 풀어두면은 선행학습에서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줄이자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손으로 계산할 때는 원주율을 3으로 간주해도 괜찮다라는 방심이 생깁니다. 손으로 계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 주판이나 계산기를 쓰지 않고 계산기를 쓰지 않단 말이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을 배우고 뭐 학습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학년까지는 손으로 계산해서 답을 써내는 시험의 경우에는 3으로 쳐도 된다. 원주율의 근사값을. 이런 정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일본의 그 학원이라고 하죠. 공부를 가르치는 사립적인 학원과 언론이 난리를 내요. 원주율을 3이라고 가르친다. 모두가 동성애를 하고 권유한다. 꽤 큰 오보였고요. 이게 심지어 일본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원주율 3.14로 가르쳐요. 제대로 가르칩니다. 원주율을 3이라고 가르칠 리 없잖아요. 3.14, 1592로 나가고 다만 근사값은 3.14인데 손으로 계산할 때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몇 단계로 가르쳐요. 3.14를 가르쳐준 다음에 급하게 계산할 때는 3으로 계산해도 근사치가 나온다는 사실까지 가르쳐주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사회는, 언론은. 우리 애들이 원주율이 3.14인지도 모르고 잘한다니 그러면서 비분간계합니다. 그렇게 생기는 사람들은 뒤에 1592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율을 3으로 가르친다는 문구가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확산되어 나갑니다. 참 재밌어요. 파시즘은 어떻게든 써먹어요.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이게 유토리 세대의 지식 교육에 관한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사회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다른 예를 하나 보실까요? 운동회 해보셨죠? 네. 유피디님이 운동회를 보러 가셔서 슬퍼하셨던 얘기를 제가 아이디어로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운동회를 할 때 또 참 싫어했어요. 교과 과정이 아니라는 생각,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그냥 더운데 오래 나와 있는 게 싫고. 그렇죠. 그리고 그 교장님이 저렇게 신나는 게 싫고 그냥 참 마음에 안 들고 뭘 한다고 평상시에. 저희 학교는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마스게임을 엄청 유명했던 학교예요. 텔레비 그 뉴스를 자주 나왔어요. 지금 무슨 미친 기업들이 아니면 매스게임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운동회 해라고 못해서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학교가 유명하다는 게 학생들 복제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일본도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유토리 세대를 상징하는 풍경 중에 지식교육이 위해서 우리는 운동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뭘까요? 각급 학교의 50m 달리기, 100m 달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죠. 도장을 찍어주죠. 맹범한 승부의 세계죠.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그 과정에서 처음으로 정말 정면 승부라는 걸 경험하죠. 1대1로 붙나요? 4-5명 정도 한꺼번에. 4-5명 정도 한꺼번에. 하긴 또 1대1로 해서 지는 것도 불쾌한데 뭐 여러 명이 달리면 꼴찌하는 게 또 그거가 이 운동회 달리기가 꼴찌하는 애들이 계속 꼴찌예요. 왜냐면 그게 제 생각에는 그 약간 발육? 이렇게 발리 개인 차이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5학년 때까지 항상 꼴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0m 운동회 달리기 시간을 가장 싫어했거든요. 근데 6학년이 되니까 무조건 1등 하는 거예요. 발육 타이밍. 발육 타이밍의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5학년까지 저는 항상 달리기를 꼴찌가 알고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청취자 여러분, 원래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들 다 신경 쓰지 못합니다. 체크도 다 요즘도 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알아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200m 달리기나 저 뜀틀 같은 줄 서서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앞에 자기 줄 나가면 뒤로 가고 자기 줄 나가면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럼 45분 금방 가요. 이럴 수가. 또 놀라네? 저는 평생 그런 방식으로 체육 시간에 육상을 안 했습니다. 이럴 수가.
경쟁이 한창 심하던 시절에 경쟁이 심했거든요. 예, 유토리 교육이 도입되기 전에 경쟁이 한창 심하던 시절에 일본의 학교 현장에서 운동회를 상상해 보시면 네. 안 그래도 경쟁 심한데 정말 딱 드러나게 1등에서 5등 혹은 1등에서 6등 그렇게 알 수 있는 그다지 학급마다 학생들이 많았으니까요. 5명에서 6명이 달려요. 누군가는 1등을 하고 누군가는 6등을 합니다. 1등을 한 아이는 칭찬을 듣고 노트를 받고 연필을 받아요. 승리자가죠. 승리의 낙인을 받죠. 진 사람은 지는 거죠. 정말 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1분 안에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이걸 교육과정에서 집어넣어서 이게 승리다 이게 패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말까지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일본의 학교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지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달리기가 느린 학생들은 이지메의 표적이 되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학원에 횡행하던 스트레스를 풀 대상을 찍는 선별 작업이 됐네요. 네, 운동회가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달리기가 느리다는 게 신체적인 능력에 대한 어떤 척도로 적용되다 보니까는 네. 폭력 행사라든가 학교 폭력에 있어서 상대를 찾기 너무 좋은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토리 교육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든지 완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네.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6명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서 함께 꼬리 나는 거. 이건 솔직히 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이죠. 그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달리기 시합에 반대해서 벌이는 시위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게 학생들이 시위를 했으면 위대한 장면이죠. 그럼 영화 한 편 찍어도 되죠. 근데 문제는 교사들이 이렇게 해라고 시킨 거예요. 그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이 6명이 손잡고 100m를 걷는 것일 뿐인 퍼포먼스예요. 그럼 그냥 유산소 운동이죠. 제가 이 퍼포먼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더 땀이 많이 날 거예요. 원래 뛰어서 경쟁이 심한 것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기대로 적용한다는 것을 아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평화로운 장면이에요. 실제로 손잡고 걷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럼요. 왜냐면 내 옆에는 요구르트 손 흘리고도 안타깝거든요. 얼마나 불쾌해요. 그러니까 원래 경쟁이란 게 있고 그 경쟁이 없어진 평화로운 세상이 있단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어른들의 마음은 백보양보해서 알겠지만 그게 첫 운동회인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100m를 걸었을 뿐인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을 반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네, 그냥 100m를 걸었을 뿐인 거예요. 네. 그 말은 어른들이 보기 좋으라고 대책을 생각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패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한 시도도 있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정말 머리를 많이 쓴 거죠. 교사들이 100m를 달린다고 칩시다. 50m쯤에 교사들이 레일마다 의자를 두고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영상이 나와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서 와요. 그래서 자기 레일에 앉아 있는 교사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재밌네요, 그거는. 이길 때까지. 네. 이기면 다시 나머지 코스를 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걸 도입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꼴찌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가 뭐였죠? 약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승부에서 운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네가 이긴 것은 네가 달리는 게 빨랐다는 것도 상당 부분 있지만 나머지 일정 부분은 가위바위보를 일찍 이겼기 때문에 즉 운이 좋았기 때문에 승부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운이 작용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삶에 가까운 교육을 하는 거네요. 운동이라는 게 직업자가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운이 작용해야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맞아 그런 거예요. 런. 100m 그러니까 두뇌 스포츠죠. 하프 마라톤을 맞아를 먼저 이기는 출발하는. 네. 저는 사실 그 유토리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운을 작용시킨다는 것은 호의를 갖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과정에서 운이란 것도 존재한다는 말을 해주는 것과 해주지 않는 것은 차이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학생들이 경쟁으로 몰고 갈 때 세상에 운이란 건 없다라고 말하는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학생에게 모두 다 지우려고 해요. 네가 못났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덜 했기 때문에 100% 너의 잘못으로 이 결과가 온 거다. 아니거든요. 삶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운이란 건 항상 일정 부분 이상의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교육 과정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건 좀 잔인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싱크홀에 빠진 운전자를 구청에서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그런 심보죠. 운이 작용한 거 아니야 그거. 운이 작용했죠 그거. 네. 이런 식으로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교사들마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경쟁을 좀 덜 해볼까? 어떻게 학생들이 좀 더 서로 안 잡아먹고 뭐 운동의 얘기는 하나 예일 뿐이겠죠. 네,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여유 있는 교육, 어떻게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대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일본 사회가 기억하고 있는 유토리 교육에 관한 게 대표적인 걸 꼽아보자면 요거 2개 정도라는 거예요. 3점 이상하고 운동에서 전력 질주하지 않는 아이들. 한 게 없다는 소린가요? 라고 판단하고 싶어 하죠. 아, 제가 그게 부정적이군요. 저는 방금 운동에서 전력 질주하지 않는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아우 귀엽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무슨 결과가 나왔길래 그러죠?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그것은 알지 못한 사라소치까지 상쾌한 아침 술친구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엑세스몰에서 술친구를 만나보세요. 자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단어 영어. Perfect 25. 술, 대화,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돌아왔습니다. 아직 우리는 이야기 시작도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 드시기에 프리타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일본인들은 교육에 여유를 부여해보고 싶었던 일본의 선생님들의 노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길래 얘기를 들어보시죠.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를 유토리 세대라고 합니다. 이해찬 세대보다 좋게 들려요. 알기 쉬운 정의죠. 그리고 이 유토리 세대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일본 사회는 문자 그대로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싫어 이런 식의.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쉽게 포기한다.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하다. 기초학력과 지식이 부족하다. 이기적이다. 젊은이다운 포부와 패기가 없다. 나약하다. 어디 봅시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왕따를 시켰는데 슬퍼했다.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하다. 와, 이 말들은요.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욕할 말이 정말 없이 하는 말들이 성립하게 해요. 기초학력과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외운 걸 안 외웠다. 이기적이다. 부당한 일을 시키는데 안 한다. 연봉 협상에서 말을 2마디 이상한다. 금방 포기한다. 과로 직전에 포기한다. 11시 전에 집에 갔다. 젊은이다운 포부와 패기가 없다.
술을 원하는 것을 거부했다. 거부한 게 폐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네. 네, 내가 하는 걸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싫어하는 상사가 시키는 걸 거부하면은 뭐 폐기가 있는 거겠지만 내가 하는 걸 거부하면 조직생활 잘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참을성을 끈기가 부족한 거고. 네, 이기적인 거죠. 여튼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런 말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요즘에도 벌어졌다죠. 네. 40대가 20대에게 했을 겁니다. 그럼요. 일본의 유토리 세대에 대한 이런 공격은 학습 시간 축소와 과도한 경쟁 방지라는 교육 방침이 그럴듯한 핑계거리로 작용을 하면서 합당한 비판 같은 탈을 쓰게 됩니다. 원래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죠. 원래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하다, 조직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이유 없이 남을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이 따라와요.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해. 이거 봐. 원주율도 3이라고 알고 있고 운동회 때 전력 질주도 안 하던 애들을 사회에 내보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군대 병장들이 하는 마인드군요. 병장들은 신경 안 써요. 상병인가? 일병 말에. 네. 어떤 식으로 작용하죠 그게? 그러니까 뭐 니네 아직 혹한기를 안 떴으니까 고생을 모른다. 군대 좋네 요새. 뭔 소리야? 2년 동안 만나면 다 요새 군인이야. 그러니까요. 조금 살린다. 그러니까. 합당한 비판이라는 탈을 쓴 이미지 비평은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늘 가혹한 법이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욕해놓고 이래서 너희 세대는 원주율 3이라고 알고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래서 너희 세대는 열심히 50m로 뛰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약한 거야. 유토리 세대는 지금도 일본 사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공격받고 멸시당하는 세대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한 세대에게 가해진 공격이라는 게 되게 잔인하네요. 무섭죠. 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유토리 교육을 받고 싶어서 그 타이밍에 학교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역설적인 말입니다만 유토리 교육이라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시도가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긴 게 고작 원조 근사값을 3.24가 아니라 3이라고 알고 있는 세대, 운동에서 전력 질주하지 않은 세대라고 요 정도에 그친 것 자체가 사실은 일본 사회가 유토리 교육이라는 시도를 정당하게 평가하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우리가 이명박을 이야기할 때 이태리 명품 셔츠만 입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4대 강객이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좀 잘 들 수 있는데 오늘 피곤해가지고. 유토리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려 하지 않고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게다가 그것이 어떤 특정한 세대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당한 평가도 뛰어넘어 버리고 그냥 이미지로 공격만 하는 이유를 사회는 변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서 교육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에서 찾고 싶어요. 일본 사회가 과도한 경쟁, 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이라는 분류에서 벗어나고 싶었으면 기성세대들이 우선 사회를 바꾸는 노력부터 했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경쟁을 줄이고 사회에서 그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을 줄였어야죠. 그러면 학교는 당연히 따라왔을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일본은 그 노력보다는 그 노력을 아주 안 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박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력을 하긴 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좀 더 빠른 길, 지름길을 선택했죠. 교육을 바꾸고 그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바꾸고 그 세대들을 통해서 사회를 바꾼다. 통제 가능한 부분을 바꾸겠다. 이 무슨 레디메이드 인생의 주인공 피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네요. 난 이미 글렀어. 피의 마음속에는 좌절감과 스트레스, 열패감이 가득해서 내가 바뀌거나 내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교육을 바꿔서 그 교육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바꾸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완벽하게 틀린 접근법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도는 항상 분명히 대가를 필요로 합니다. 무슨 대가일까요? 이런 식의 대가죠. 일본 사회는 여전히 조직이 정한 목표를 묵묵하게 수행하는 직장인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이상향으로 일본의 대기업들은 동심 공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토리 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사회 구성원을 키워내려고 실제로 키워냈습니다. 한국도 계속해서 막 오랫동안 광고했는데 스스로 하고 뭐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 광고 듣고서 그 학습지나 학원에 전화해보면 스스로 한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죠. 일본 사회는 여전히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하는 인재를 원했습니다. 유토리 교육은 개개인의 개성을 늘 중요시하고 강조했어요. 일본 사회는 여전히 경쟁과 생존을 말하는데 유토리 교육은 운도 삶의 일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경쟁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려줬어요. 이 세대가 새로운 첫 세대가 일본 사회의 새로운 사회인으로 툭 하고 던져진 거예요. 사회가 이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보인 건 당연한 비결이죠. 네,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하죠. 그렇죠. 네. 굳이 그러니까 순종적인 사람이 일본 사회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원했다기보다는 이 세대들을 인정한다는 건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은 모두에게 순종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네. 예, 이유가 있어서 어딘가에 특별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지. 가끔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일본의 직장인들이나 가장들이 자기의 극기와 결기를 다해서 조직에 순종하는 모습 같은 거를 굉장한 결의처럼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어디 승질력이 맞기 좋은 상대 하나 던져주면 못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사회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교육을 받은 첫 세대가 등장하면 다수와 소수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회 내에서의 그 맡고 있는 직급의 상하에서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도 약자잖아요. 걔네가 처음 들어가서 기업 총수부터 시작하면 달라질지도 모르지. 다르죠. 사회 주도권을 처음부터 줬으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하지만 일본 사회는 그런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첫 세대가 등장하면 사회는 가혹하게 반응하죠. 그렇구나. 새 세대를 평가할 만한 권한은 늘 9세대한테 있군요. 그러면 구인할 때 광고에서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학교 다니는데 안 받는다고 해서 한 회사 있었겠다. 그러게요. 일본 세대 안 받음. 그런 식으로 한 세대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극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토리 교육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종합평가를 내리기는 시간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대 이후에 유토리 교육이라는 거대한 흐름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교육 전환이라는 시도도 있었고요. 그건 지금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아직 승부는 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유토리 세대가 일본 사회의 주류가 되어보기 전에는 성공이나 실패를 논할 수는 없어요. 아, 네. 하지만 일본이란 사회가 유토리 세대가 처음으로 일본 사회에 진입했을 때 보였던 가혹한 반응, 바로 이 반응이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데요.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왜 일본에서는 잡스가 나오지 않는가? 하죠. 시리아 이민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 들어와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프레젠테이션이 유명해지고 그 리더십을 분석하는 책들이 나오고 그렇죠. 책과 잡지가 많이 나오고 그럴 때 스티브 잡스의 외향만 흉내내는 중간직 간부들이 얼마나 신입사원들에게 나쁜 존재인가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되게 빨리 잘 캐치했는데. 네. 공통점은 그 폴라테 디자이너가 일본인 것 같죠. 그 스티브 잡스 흉내를 어설프게 내면서 직원들을 막 가혹하게 질타하고 막 그 기이한 발상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 사회를 갉아먹고 있는가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몇 년 뒤에. 그런 거죠. 일본 사회가 보였던 격렬한 거부 반응. 사실 거부 반응을 보면 안 되는 건데도 그 교육을 그 학생들이 선택해서 한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였던 거부 반응이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 주목할 만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방송입니다만 1973년 3월 18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973년이요. 1900이라고 했어요? 197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것도 겹치는 게 없는데 죄송합니다. 버그 떴죠.
뻔히 지금 대본에 2017년 써서 제가 썼어요, 여기다가 대본에. 네. 2017년 리딩 오류라고 하죠. 네. 잠깐만요. 네. 2017년 3월 18일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68회 방송이 많은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방송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방송이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어떤 노동 환경에 노출되고 그 가운데 몇 명이 심지어 스스로 삶을 마감하거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방송이었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 알 많이 보시죠. 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다시 보기로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 알 제작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기 그 제작자 여러분 가끔 방송에 대한 피드백을 보고 싶으시면 그 알실로 태그를 검색해주세요. 아, 그것이 알고 싶다 싫다. 네. 대학 교육이 사회 진출의 유일한 해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술인을 양성하고 청년 세대의 빠른 사회 진출을 유도하는 방향성 그 자체는 결국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은 아무리 교육이 좋아도 그렇게 됐거든요. 네. 지금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다니고 계신 학생들을 공격하고 싶은 데서는 정말 조금 없고요, 당연히.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문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한국 사회는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한국 사회는 기능인을 진심으로 그 기능에 걸맞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나도 잠나지 않는, 제일 잠은 안 하는 분야네요. 그러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 않았다면 마이스터라든가 기능인이라는 미명 아래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노동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지금보다 10배는 신중했어야 돼요. 그랬군요. 노동이라든가 마이스터라든가 기능인에 대한 철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학생들을 실습에 투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성년자가 아닌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 예측을 했어야 돼요. 예측하는 의무가 있었어요. 예측을 했어야 되고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다면 누군가는 큰 책임을 져야 되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않는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미성년자가 노동 현장에 투입되면 그 미성년 노동자는 사회라는 이름의 폭력 앞에 안전장치 없이 노출됩니다. 이 방송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2017년 1월 22일에 자살해서 생을 마감하신 학생이 계셨죠. 그분은 특성화고 졸업을 앞두고 콜센터 현상 실습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콜센터 중에서도 계약 해지 방어팀에 속해 있었어요. 최전선이었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가장 보호받아야 될 존재를 그렇죠. 어디에 투입했는지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생을 지뢰 작업하게 보낸 거예요. 네. 다시 아까 그 질문들이 나오죠. 한국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생각하는가,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가, 기능인을 진심으로 기능에 걸맞게 대우하고 있는가. 네. 이 질문이 없이 원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는 노동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능인을 진심으로 기능에 걸맞게 대우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답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네. 그 방향성 자체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먼저 사회를 바꾸고 교육을 바꿨어야 해요. 노동자가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미성년자들을 일찍 직업 교육을 시켜서 노동 현장에 투입했으면 그건 올바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사회에서 학생들만 미리 기능을 가르쳐서 노동시장에 투입해버리면, 노동 현장에 투입해버리면 적어도 그 첫 세대는 반드시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철학과 노동에 대한 철학을 둘 다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는 둘 다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희생이 나오게 되고 그 방치하면 희생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진정한 의미에서 기능인 마이스터들이 앞으로 사회에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그것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이 느리지만 확고하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교육을 먼저 바꿔서 사회를 바꾼다는 게 어떻게 기능을 해서 제대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확률이 높든 낮든지 간에. 백보양보에서 한국 사회가 그 길을 간다고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 첫걸음을 떼는 세대들이 적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회의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네. 거기다가 던져놓는 거는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네요. 클레임 전담반과 다름없는. 그렇죠. 디테일로 들어보면 그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학교의 이사회하고 기업주 그쪽에서 이제 학생들을 들여와서 일을 시키는 기업주가 학생들을 소비자로 본 거죠. 그죠. 네. 살아있는 소비자는 보통 고기로 소비되는 동물들이 있어요. 네. 노동을 하다가 죽었다면 그 취급을 당한 거라고 봐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까 유토리 세대에 대한 일본 사회 비판에서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유토리 세대가 나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등은 아무도 고려하지 않는구나. 이들이 부품으로서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만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너희들의 학교 생활은 즐거웠니라고 질문하는 어른들이 너무 적었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기술교육, 기능교육에 관해서 생각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식교육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지식교육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교육들은 뭐 의욕적이긴 합니다만 아직은 시행착오가 좀 더 필요하겠죠. 아마 여러 각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될 거고 앞으로 몇 달 안에 혹은 몇 년 안에 여러 논의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청사진이 하나 나올 거예요. 한국의 지식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속단하긴 이르지만 조금만 예측을 해보면 현재의 취업률, 현재의 학자금 대출 규모라는 현실 속에서 지금의 정부가 무한 경쟁이 살길이라 학교를 배틀로얄 수준으로 만들자 이런 식의 청사진을 들고 나가는 것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교육 현장 전체의 전체적인 경쟁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주입식 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지식교육으로 나가자는 청사진을 내보낼 것이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저는 유토리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받았던 그 멸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유토리 세대에 대해서 일본이 저지른 혹은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정당한 경쟁, 정당한 결과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채 교육에 대해서 경쟁만 제거해 나가면 경쟁이 제거된 교육을 받은 세대는 그 세대가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사회의 과격한 알러지 반응에 직면하게 돼요. 너희들은 이것도 안 배웠고 학교에서 이런 것도 극기하지 않았고 이런 것도 외우지 않았고 학교에서 이런 피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세대들이 어디 사회에 나와서 월급을 받겠다고 하느냐. 심지어 체벌받지 않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쩌면 한 세대 전체에 대한 사회의 왕따 멸시라고 해야 될까? 이즘이라고 해야 될까? 세대 한 세대 자체를 다른 세대 전체가 공격하는 식의 반응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 최악의 형태로는 절대 나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것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가 아니라 지금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세대입니다. 그 학생들이 그 교육 제도를 원해서 그 타이밍에 입학한 게 아닐까요?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시키고 그 희생을 위해서 학생들을 바꿔서 교육을 바꿔서 새 시대를 맞이하자라는 잘못된 선택은 이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걸 왜 전 지금 처음 알았을까요? 뭐요?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있는 세대는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가 아니고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까지는 노동자의 개념하고 피고용자의 개념을 헷갈리고 있었는데요. 맞아요. 네. 모르는 거 되게 많아. 저 고등학교 때 한자 선생님이 내가 외운 게 얼마나 고등학교 때. 되게 사회 불만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수업하다가 사회 불만 얘기 막 해요. 그런 사람도 있죠. 네. 그런 날 마지막 마무리가 늘 니들이 바꿔라 했거든요. 지금 생각 열받네요. 우리가 바쁘게 니가 썼어야지. 네가 해야지.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되게 멋있게 들었어요. 그 한자 선생님 한자? 네. 어서 뭐 하십니까? 모르시죠? 책임져요. 아직 살아있을 거 아니야? 네. 그 말이 멋있게 보셨어요? 그때는 그 말이 멋있었죠. 너희 말이 희망이다. 수업 시간에 막 사회 문제와 비판적인 이야기 막 알려주시더니 막 니들이 희망이다, 니들이 바꿔라 이러니까. 야, 니들이 희망이다는 맞아. 니들이 바꿔라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니들한테 잘할 테니까 이래야죠.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학생, 교육 서비스 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네가 바꿔라. 네. 내가 희망인데 이 새끼야. 그렇죠. 그리고 백보 양보에서 다음 세대가 희망이기 때문에 바꾸라는 말도 바꾸려고 하면 바꾸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거부하는 거죠. 나도 죽으라는 거야. 나를 바꾸려 들어? 왜 말 대답하냐? 맞아요. 그럼 비겁한 일이죠. 네. 그 회사를 이루고 학교를 이루는 그 개개인들은 그다지 비겁하지 않은데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학교 입장에서는 이런 학생은 불편해. 뭐 집단에 해를 끼치는 것 같아. 혹은 예전보다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던 우리 팀의 업무 효율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그냥 하루하루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등한시하고 누구를 중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반복됐는데 그 반복된 사회를 한꺼번에 보니까 어떤 세대를 이기시키고 있었다. 일본의 사회로만 말씀을 오늘은 해주셨는데 어제 이미 우리는 충분히 8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작품은 레디메이드 인생을 읽었는데 우리는 순한 이대를 보았죠. 그러네요. 인텔리를 키워야겠다고 해서 나를 양계장에 집어넣어서 인텔리를 만들어서 내가 인텔리를 컸어. 근데 인텔리가 된 다음부터 나를 굶겨요 사회가. 네. 너희들 책임져라 하는 잘못된 교육을 받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냥 다시 공장에 집어넣으면서 네가 임마 이런 기분이 좋아지는. 확률적으로 대졸자의 절반은 직장을 못 갔는데 내가 그 절반이 된 것은 내 잘못이다. 생활정치에 대한 얘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가장 확실한 정치적 행위이거든요. 교육의 척도는 누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꾸 저 홍대장님의 방송 내용하고 같이 맞물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노동에 대한 철학과 교육에 대한 철학 둘 중 어느 것도 따로 하나만 발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학생 노동자요. 그러니까요. 네티즌 20일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속 가능한 나눔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강중사는 광고 사직을 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자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재단 한 달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시민 한 사람으로서 괜찮은 아이템을 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이 어른들이 사는 사회를 어른들이 피하게 책임지고 있어야죠. 그럼요. 네. 저희 광고는 끝났지만 아름다운 재단은 계속해서 내부 고발자들의 든든한 백이 돼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백은 여러분의 돈입니다. 네. 인터넷에서 많은 사례들 보고 되게 분노하셨던 분들 많잖아요. 네. 분노 그만하시고 계좌를 까십시오. 아름다운 재단 감사드리고요. 또 만날 때까지 바이바이. 아스트랄 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인sem입니다. 8월 5일은 많은 것이 생성된 날입니다. 진짜요? 네. 먼저 조선왕조가 생성되었습니다. 문명이 생성되었어요. 완료되었고요. 네. 네. 김다이치 교수의 손자인 김전일의 생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은 참 운입니다. 네. 김전일을 볼 때마다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김전일 한대. 김전일 한대 두 사람 놈입니다. 그리고 얘는 빨리 좀 늙어서 죽던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등학생이잖아요. 미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녀시대가 데뷔한 날이기도 합니다. 소녀시대가 생성되었고요. 네. 또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신솔 씨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야, 이제 개인적인 의견 막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린 르펜도 오늘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꼭 개인 견으로 하는 건 아니군요. 네. 마린 르펜 생일이에요. 생일 맞으신 김전일보다 더 무섭네. 그럼요. 예. 생일 맞으신 모든 분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린 르펜 씨에게는 한국식 커피집에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요? 그럼 터보 노래 들었잖아요. 네. 네. 막 그 케이크에 막 불끈 느껴가지고. 네. 시대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왜 생일이면 계속 터보 노래냐? 아니면 건진한 노래. 우울합니다. 그거 말고는요. 1992년 8월 3일 백인 통치의 종식을 요구하며 남아공의 흑인 노동자 400만 명이 총파업에 들어간 날입니다. 네, 남아공 총파업입니다. 이 파업은 당시 만델라가 이끌던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가 주도하였으며 네, 남아공의 87 항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400만 명이면 남아공의 총 흑인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날 시위에서는 유혈 충돌이 일어나서 35명이 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총파업이 1992년에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1990년에는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죠. 네. 그리고 흑인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아파르트 헤이트가 철폐해야 되는 등 1990년도 초반에는 남아공에서는 개혁의 물결이 거세게 일면서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네. 한편 남아공의 인종차별과 아파르트 헤이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영화로는 디스트릭트 9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디스트릭트 9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해주진 않습니다. 네. 디스트릭트 9을 보고서 우리가 남아공의 백인이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인디퍼스나 파워 오브 원 같은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그 외에는 아주 오래된 이제는 좀 많이 오래된 작품인데 82년인가 3년이었을 겁니다. 덴젤 워싱턴 선생의 첫 번째 주연작이었을 거예요. 아마 크라이 프리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 정말 들은 것 같네요. 네, 한국 제목은 전 모릅니다. 억압의 역사 한두 해야겠습니까만은 남아공의 저항, 그러니까 남아공 민중의 저항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막 그 잠복기 작전 튀어나오고 이런 것도 아니고 늘 있었고 늘 유혈이었어요. 교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참 지금 와서 대단한 말도 함부로 쓰기 뭐하죠? 참 무시무시한데 남아공 총파업 이전에 가장 큰 민중과 경찰의 대결은 77년에 넬슨 만델라와 비견이 되는 스티브 비코가 옥중 사망을 했을 때였습니다. 이때의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총에 숨졌는데 그리고 나서 77년 제 기억이 맞다면 77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는데 24년, 아파트 헤이트 철폐 25년 이렇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남아공의 현대사를 보면 진짜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이 긴 시간을 계속 싸우지? 그쵸. 네. 아파트 헤이트가 91년에 철폐되었다는 사실은 다시금 곱씹어도 놀라워요. 홍콩의 저 젊은 정치인들도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들. 예. 그 남아공의 싸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면이 이 백인들이 부족 간 마찰을 계속해서 조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부족 간 마찰도 있었는데 결국 그걸 이겨내고 싸웠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뭡니까? 1952년 8월 5일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 선거이자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의 당선을 위해서 당시 간선제였던 선거 방식을 직선제로 바꿨습니다. 이게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소리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문장만 읽으면 약간 기분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1948년에 제1대 대통령 선거가 국회의원들이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지고 이승만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무소속이 의원 정수의 60%에 해당하는 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여당이 찌그러집니다. 네, 그리고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51년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왜냐면은 의원 정수의 60%가 무소속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씨알도 안 됐죠. 당연합니다. 국회에 제출했거든요. 네. 그리고 19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겠죠. 이때는 부산이 임시수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모두 부산에 있었습니다. 네. 정부는 개헌안을 다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5월에 깡패들을 동원한 관제 데모가 벌어지고 심지어 경상도와 전라도에 계엄령을 선포해버려요. 전쟁 중인데요. 그리고 5월 26일에는 야당의원 47명이 탄 통근버스를 헌병대가 크레인으로 끌어서 연행해버립니다. 네. 이게 그 유명한 부산 정치파동입니다. 네. 우익단체 국회의원 연금 사건, 이승만 암살 미수 사건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중에 7월 4일 국회의원 정족수만 딱 맞춰서 야당의원을 데리고 와서 정족수만 맞춰서 석방을 시켰다고 하죠. 데리고 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 자기들이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곳에 넣어놨다가 필요한 숫자만큼 뽑아왔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군, 경, 우익단체가 포위하고 있는 국회에서 일명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개헌이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 개헌이 통과돼서 직선제가 통과되자 계엄령은 풀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대한민국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전시중에 치러지고 이승만이 74.6%의 득표를 하고 당선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한 이야기 시간인데 무서운 얘기 안 나와서 무서운 얘기 하나 준비해본 겁니다.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들하고 밖에 술을 못 먹어요. 네. 어른이 돼서 애들하고 술 먹으면 참 나쁩니다. 그죠.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어른들하고 술을 먹다 보면 내가 어른이 됐구나 혹은 내 친구들이 어른이 됐구나 하고 이제 안타까울 때가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들은 겁니다. 애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세대는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편안하게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게 술자리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친구들이잖아요. 확신합니다. 저는 무엇을 할 놈이 아니다. 누가요? 내 친구들 공부해야 돼. 네. 지도모래. 물론 표정도는 행사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네. 예. 그게 뭐 내가 팀장님이면 내가 과장님이면 회의할 때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어떻게 이끌어내는가, 회식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강제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가, 야유회 할 때 단체가 하는 거 얼마나 못하게 위쪽에서 내가 막아주는가, 밖에 뭐 주말에 어디 외식 나가고 놀러 나갔을 때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어떻게 대우해주는가, 아니 뭐 회사 속 여전히 하청업체 어떻게 덜 쫓는가. 근데 유감이긴 합니다만은 왠지 말씀하신 게 나는 어떻게 점점 사라지는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좋은 지적이에요. 위험 있게 사라져야죠. 네. 뒷진주 백스텝. 네. 그러니까 잘 사라진다는 거는 잘 보이게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 요 정도 했으면 나는 못한 건 아니다. 타인의 미래를 위해서 뭘 하긴 했구나 하는 생각 정도 할 수 있는. 인류가 가장 못하는 거네요. 그죠. 네. 테란이 가장 못하는 일이에요.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 같은 거 들으면서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인류의 미래를 인류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이 없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전문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책임 안 지는 행위 많이 하고 삽니다만 플라스틱도 많이 쓰고 이런 데들 집 밖는 여행 상품 써본 적 있고요. 돌아볼 때 우리 생각보다 되게 많다.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걸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민선님과 유승민 PD 물러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XSFM입니다. IDWK 안녕하세요. 비수술 탈모 치료 발머스 한의원 윤영준 원장입니다. 저는 탈모인의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유독 두피열이 많았던 형은 20대에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의사였던 저는 탈모 연구를 시작했고 두피열 탈모를 정의한 발머스 한의원은 전국 21개 지점이 되었습니다. 형의 탈모는 치료되었고 여자친구도 없었던 형이 결혼까지 했으니 가족의 수건은 이뤄낸 셈입니다. 탈모인의 가족이 치료합니다. 두피열을 내리면 탈모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면 발머스 한의원, 발모가 돼서 발머스 한의원. 안녕하세요. 청춘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최은경입니다. 정선원입니다. 네, 오늘도 유닛으로 모였습니다. 날짜부터 말씀드릴까요? 오늘 8월 6일 일요일이고요. 빠르네요. 네, 이른 시간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하반기도 벌써 한 달 보냈어요, 우리가. 훈일이 지나갔어요. 진짜 살이 덜덜 돋았는데 이제 청춘 라디오 아니고 중년 라디오, 장년 라디오 만들어야 될 판인데, 지난주에 정선원 기자님이랑 김영 기자님 안 계셨잖아요. 네. 아니 근데 어쩜 이렇게 없어도 혼자서 잘해요? 아니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댓글 없어요? 댓글 많이 없는데 김선미 기자가 재판 정리하고 있죠. 네, 그거 굉장히 많이 들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목으로 낚시한 거 아니고 나름 충실하게 담으려고 저는 잘 썼는데. 네. 김선미 기자를 영입해야겠다. 멀리서 오는 김선미 기자는 너무 쉬고 살아서 힘들어요. 그렇게 지금 걔를 넘어오는 게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정선원 기자님이 2주 동안 못하신 말씀을 다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타는 걸로 한번 해보죠. 네. 오늘 뭐 해야 되나 잘 감이 못 잡고 있었어요. 어이가 갔다 오면 진짜 감이 안 오잖아요. 최근 기자가 카카오뱅크 해달라 그래가지고 동풍의 카카오뱅크를 다시 그리는 금융지도 이렇게 제목을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이게 얘기는 많은데 뭐 뾰족히 막 이거는 정말 청춘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을 넣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일단 7월 27일 카카오뱅크가 정식 출범했어요. 제가 이때 휴가 중이어가지고 출범한 것도 모르고 있다가 갔다 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나흘 만에 계좌 개설수 100만 개 돌파, 예금 3,400억 원, 대출 3,200억 원. 진짜 대출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뒤에 제가 얘기할 건데 마이너스 통장도 그렇고 아주 간편하고 금리가 아주 낮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돌풍이에요, 돌풍. 나흘 만에 계좌가 100만 개, 예금 3,400억 원, 대출 3,200억 원. 돌풍 진짜 돌풍입니다. 왜 돌풍일까? 도대체 한번 볼게요. 일단 돌풍의 카카오뱅크가 뭐야? 이제 인터넷 뱅크예요, 인터넷 뱅크. 우리나라에는 두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이고요. 첫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은 K뱅크였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 뭘까 궁금하시죠? 2015년에 금융위원회가 우리 이거 해보자 이러면서 생긴 은행이고요.
그 은행업을 전자금융 거래 방법으로 영위하는 은행, 점포 없는 은행이죠. 뭐 그냥 인터넷 앤 모바일로만 하는 은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금융위원회가 있다고요? 네, 금융위에서 이거 우리 하자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은 1금융권이에요. 여러분 1금융권, 2금융권 구분하는 거 아시죠? 1금융권은 그냥 은행이고 여러분 아시는 2금융권은 저축은행. 네, 이거 3금융권은 산업은행 같은 거죠? 산업은행. 러시아행캐시 이런 거죠. 1금융권이 정말 24년 만에 탄생했어요. 24년 전에 평화은행, 지금은 없어진 평화은행 이후에 24년 만에 처음으로 탄생한 제1금융권이고요. 그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해외에는 존재해요. 중국 우리보다 되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에서 이해가 안 됐어요. 1금융권이 24년 만에 탄생했다고요? 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은행들은 1금융권이 아니에요? 은행 1금융권이죠. 은행이 그러니까 새로 생긴 은행이 24년 만에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허가 대표적인 허가 산업이기 때문에 허가 안 내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해외에는 이미 존재해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우리 중국은 항상 우리가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2005년에 여러분 텐센트 들어보셨죠? 중국의 이제 NC소프트 같은 회사인 거죠. 아주 큰 게임 회사예요. 미뱅크라는 거 해서 인터넷 하고요. 알리바바도 마이뱅크 해요. 네, 미국에서는 2003년에 찰스 슈왑 뱅크가 하고 2003년부터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2011년 일본 굉장히 좀 이런 거에 늦은 나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잖아요. 2011년에 다이어 증권 계열사가 다이어 넥스트뱅크라는 거를 여러 가지 영업하고 있고요. 유럽이랑 호주에서는 ING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는 보험으로 알려져 있죠. ING 다이렉트가 영업 중이에요. 우리가 좀 뒤늦게 한 거죠. 이게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 그런 것 같아요. 화산업이고 규제 산업이라서 대부분은 영업시장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대도시에 한두 개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인건비도 깎고 절감하고 부동산 인차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인차하는데 그 비용도 깎아가지고 이걸 사람들한테 이자로 돌려주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실은행보다 좀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인터넷 은행 같은 데는 원래 은행업이나 금융업을 하는 데서 만든 은행이 아니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면 카카오뱅크도 K뱅크도 그렇고 IT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좀 새로운 걸 해봐라 이런 취지로 열어준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11월에 예비인가를 받았고 2016년 12월에 본인가를 받아서 2017년 2월에 은행연합회가 정회원으로 받아줬어요. 4월에 K뱅크가 업무를 시작했고 영업을 시작했고 7월에 카카오뱅크가 문을 연 거예요. K뱅크 같은 경우는 자본금 2,500원에 주주들을 보면 KT, 그래서 K뱅크 같은 경우는 KT 8%, 우리은행, NH증권, GS리테일, 다날 전자결제에서 각각 10%씩 그 외에 하나생명, 보험도 있고 알리바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8%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P2P 대출하는 업체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P2P 대출하는 스타트업인데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등등 해서 21개사가 다 주주로 들어와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자본금 3,000억 원에 여러분 한국금융 지주하고 있어요. 한국투자증권 하는 애들인데 여기가 58% 가지고 있고 지분을 카카오가 10%, 국민은행 10%,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넷마블 텐센트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놀랍잖아요. 우리가 되게 중국을 좀 업수이 여기잖아요. 딴 데 만드는 애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얘네들 우리 인터넷뱅크 하는데 다 돈 꽂았고요. 진짜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돈 되게 많이 꽂았어요. 요즘 쿠팡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쿠팡이 알리바바가 돈을 꽂는다는 소문이 또 막 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의 기재네, 쿠팡은. 손정희가 돈을 꽂아서, 손정희 회장이 돈을 꽂아서, 손정희 회장하고 또 그 알리바바 특수관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카카오뱅크 왜 이렇게 돌풍일까? 사람들 왜 이렇게 돌풍이지? 간편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계좌 안 들어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계좌를 만들었던 기억이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한 10년이 된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돈을 열심히 버는 것만으로는 부를 추적할 수 없어요. 물론 근로소득으로 부를 추적해봐야 얼마나 모르겠냐면은 그래도 버는 것보다 관리하고 씀씀이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목돈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죠. 아니 제가 놀랬던 건 정말로 이걸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카카오뱅크를 순식간에 열고 너무 간단하고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게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정말 10분이면 해요. 정말 10분이면 해요. 근데 뭐 내 걸려가지고 4박 4일 동안 저는 좀 늦게 했잖아요. 휴가 시절 시즌에 오픈해가지고 저는 좀 재밌게 해가지고 아주 간편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간편한가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풀어볼게요. 질문 1.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 은행이 원래 계좌는 대면 계좌만 가능했어요. 그럼 내가 신분증 들고 은행 가요. 그러면 창구 직원이 신분증 좀 주세요 하고 신분증이랑 제 얼굴 대조하는 거예요. 본인 맞나? 이걸 확인하는 거였는데 카카오뱅크는 그게 없잖아요. 지정이 없잖아요. 모바일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는 거죠. 이게 원래는 대면 계좌만 가능했는데 2016년 2월부터 비대면 계좌 서비스를 하기는 했어요. 은행들은 거의 안 했고 증권사 같은 데서 좀 했어요. 많이 했었고 근데 본인 절차 확인하는 절차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영상통화로 확인을 하기도 하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죠. 본인 인증과 같은 보안 매체를 막 2중 3중으로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본인 확인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대면하지 않다 뿐 본인을 확인해서 이 사람이 이 통장의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본인 인증서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카카오 계정으로 했나요? 어떻게 했냐면 들고 뚫더라고요. 이거 가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계좌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그 계좌로 1원을 쏴줘요. 1원을 쏴주고 쏴줄 때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체 보시면 이체 한 사람, 이체 받은 사람 이름이 뜨잖아요. 그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1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멋진 안개 1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넣은 계좌에. 그러면 그 멋진 안개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이 보내는 이름이 다 다르게 되겠죠. 아마 이것도 컴퓨터가 랜덤으로 하겠죠. 맞춰보고 맞으면 이 계좌는 기존의 은행에서 대면으로 개설한 거니까 본인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 하죠? 간접적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쓴 거죠. K뱅크도 오픈할 당시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얘네는 어떻게 이거를 카카오뱅크 간 거 사람들이 1원 인증이라고 해요. 100만 명이 가입했으면 카카오뱅크 100만 원을 쓴 거예요. 싸게 연가를 했죠. 그 1원을 싸주는 형태로 K뱅크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K뱅크는 어떻게 했냐면 영상 통화를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러면 근데 저쪽 사람은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얼굴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얼굴을 여러분 영상 통화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전에 신분증 찍어서 보내는 그게 있거든요. 절차가 있거든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좀 떨어지세요. 오른쪽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했대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 있고 얘네도 기존의 계좌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얘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보라고 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너 기존의 계좌에서 K뱅크 계좌로 500원을 쏴. 이렇게 한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영상 통화 방법을 신청했는데 초반에 폭주하면서 가입자가 폭주하면서 여기서 렉이 걸린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그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영상 통화가 편하잖아요. 저쪽에서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서 렉이 걸릴 수밖에 없고 여기는 사람이랑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 만져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면서 본인의 다른 계좌를 활용해서 이렇게 좀 실쿠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하다 이런 인증을 생각하는 거죠. 꼭 한 거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은 원래 가능했다. 그리고 이걸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카카오뱅크는 해결했다. 질문이 본인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가 가능해? 본인 인증서 가능하시죠? 한국적인 질문이네요. 네. 기본적으로 시중은행이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할 때 다 본인 인증서를 써.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 뱅킹 할 때 PC에 있던 그 인증서를 복사하기도 하고 여기서 모바일에서 받은 거를 저쪽으로 PC로 복사해서 넣기도 하고 하는 복잡한 절차를 하잖아요. 국민 인증서가 거의 우리는 금방 같은 거죠. 없으면 안 되는 큰일 나는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사실 공인인증서도 그 보안상의 맹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PC에 깔아놓은 공인인증서를 전 이거 아직도 잘 못하는데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PC에 깐 거를 복사해요. PC에 깔면 폴더가 생기잖아요. 그 폴더를 복사해서 딴 데다가 설치하고 막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PC에 깐 거 해킹해가지고 그 파일들을 가져오면 그리고 그 사람의 아무도 알고 그 보안카드 번호도 알아냈다 치면 공인인증서를 해킹해가지고 돈을 빼가는 것도 가능하긴 한 거. 이런 사고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계속 발생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 모바일 뱅킹으로 가면 PC보다 장점이 뭐냐면 이건 다 개인